켜놓을게요. 네. (2번입니다) 2번. (3번입니다) 3번.
잠시 후 2026 광주민주포럼 개회식이 시작되오니 장내에 계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은 통역이 제공됩니다. 통역기기에 한국어는 1번 채널, 영어는 2번 채널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6 Gwangju Democracy Forum will begin shortly. Please kindly ask all attendees to please take their seat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Please send your device to channel number 1 for Korean and channel number 2 for English.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잠시 후 2026 광주민주포럼 개회식이 시작되오니 장내에 계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은 통역이 제공됩니다. 통역 기기는 한국어는 1번 채널, 영어는 2번 채널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6 Gwangju Democracy Forum will begin shortly. We kindly ask all attendees to please take your seat.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Please send your device to channel number 1 for Korean and channel number 2 for English.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해. 주무관이 아래 지금 대기하고 있대. 네. 오셨나봐요.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026 광주민주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5.18 기념재단 글로컬센터의 홍유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명찰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비추시면요, 발표 자료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등록 데스크 왼편 복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기도실을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데스크 안내자분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의 진실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시작했던 국제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성장을 위해 활동가들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New Era, 민주주의 리부트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6 광주민주포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흔들리는 민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연대해 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5월 영령들과 민주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포럼의 문을 열어주실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연구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광주 민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뉴 에라 민주주의의 리부트라는 주제 아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는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양극화와 가짜 정보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의 집중은 민주주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 희생과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광주를 통해 배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시민들은 서로를 지켰고 절망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단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 속에 기록된 위대한 시민연대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광주민주포럼은 바로 그 정신 위에 출발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저항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민주주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거리와 광장에서 새로운 참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 세대와 젠지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특정 세대나 일부 정치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참여와 연대의 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 기간 동안 우리는 국제연대, 기억과 기록, 혐오와 극단주의,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광주에서 만나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광주는 그 길을 맨 앞에서 늘 시대의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번 2026 광주민주포럼이 세계 시민사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민주주의의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가 다시 한번 세계 민주주의 연대의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포럼의 뜻깊은 연휴와 연대의 시간이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목현 이사장님으로부터 올해 포럼의 지향점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광주의 내일을 저희와 함께 그려가고 계신 고강한 행정부시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행정부시장 고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많은 내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오늘 개최되는 2026년 광주민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박태균 교수님이 서울대 제도혁신위원장이신데 기조연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의 파고 속에서 시민들의 오랫동안 지켜온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경 앞에서도 시민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18 정신이 작년에 민주주의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18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의 현재적 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민주포럼의 주제인 뉴 에라 민주주의 리부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위기 시대를 직시하고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시 세우자는 절박한 다짐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의 활동과 연구가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국제적 연대의 장이 된다는 점이 더욱 뜻깊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18의 도시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이 포럼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하여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 등 공동주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를 찾으신 국내 참가자 여러분께 따뜻한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5.18 당일에는 오늘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만 당일에는 버스와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등 광주의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역 재가정과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하는 5월 광주 나눔 세일도 열려서 최소한 10% 이상 세일합니다. 광주의 정과 나눔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민주주의 대축제에도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46년 전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대동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간의 포럼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연대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를 분석해온 역사학자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듀크대학 방문학자 서재정 교수님과 대만 국립칭화대의 션시우화 교수님을 연단으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박태균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컨퍼런스에 초대를 해주신 5.18 민주재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가분들 또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를 마련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3 제주 또 여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보편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어렵다. 또 지지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 특히 저희가 그런 문제를 위안부 문제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국제화되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관계로만 인식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여성 인권 또 전쟁과 여성의 문제 이렇게 커졌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부분에서의 인권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5.18은 저는 한참 전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노력을 해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회의가 또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이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란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베네수엘라는 몰라도 이란은 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썼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란 전쟁을 미국이 일으켜서 저는 점쟁이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서재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서재정 선생님은 제가 한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방문 교수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모셔서 또 특강을 한번 해주신 적도 있었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좀 제정신이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발표를 하시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워낙 좀 글도 많으시고 제가 최근에 지금 선생님 내신 그 괴물의 시대를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 예전보다도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는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재영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발표 먼저 하고 네네네. 또 제가 또 소개드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서재정입니다. 이 광주민주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세계에서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태균 교수님께서 지금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15년 대학에서 가르쳤고 미국의 정치, 미국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민주주의 하나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급하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인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모습은 그러한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이미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 과연 이러한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한번 좀 대답을 해봐라.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했고 가르쳤고 연구를 한 사람이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신 거고요. 제 나름대로 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긴 제목 중에서 저의 대답의 핵심은 이 테크노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지금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 제가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유지상주의는 libertarianism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libertarianism은 자유주의, liberalism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발표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발표의 키워드는 테크노 자유지상주의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 발표는 그 발제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여 트럼프 행정부 2.0을 출범시킨 후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며 미 헌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한편 주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일반 시민의 자유와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밖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무시하거나 공공연히 위반하며 거의 모든 국가의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타국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국가의 권력 행사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세상을 위협하는 만큼 그에 대한 분석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특별히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독특한 사람이라서 그의 거래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책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의 모델을 인용해 보면 국가는 거대한 관료기구이기도 하고 다양한 개인과 이해 집단이 정책 결정을 두고 경쟁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국가는 세계 속의 여러 국가와 상호작용을 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 2.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2.0의 정책과 그 영향을 전망하려면 트럼프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인물과 조직, 미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트럼프 정부 2.0의 정책을 좌우하는 세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면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중심에는 테크노 자유지상주의자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 발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발표 내용은 박태균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신 최근 제 저작 괴물의 시대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또 유정혜 교수와 같이 작업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정부 2.0이 내세우는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입니다. 적어도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더 길게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어진 구호입니다.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 2.0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백인 중산층을 우선하는 정책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부터 백인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성 외국인법을 적용한 것도 예외적이었지만 불법 이민 단속을 구실로 연방군마저 동원했습니다. 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을 뒤엎고 트랜스젠더의 적대적 정책을 추구한 것은 다분히 백인 우선주의에 젖어 있는 지지자들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헌법에 명문화된 출생 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무력화시키는 반공화주의적 행보이기도 합니다. 또 대학과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며 민권을 침해한 것도 대통령에 대한 감시 견제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 2.0에서는 기존의 삼권 분립과 법치를 위협하는 대통령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권위주의적 정부다 하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권위주의가 트럼프 정부 2.0에서 작동되는 방식에는 이전의 권위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동원한
테크노 권위주의적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은 불법 이민자 당속을 명분으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공항과 거리, 법원과 직장 주변까지 일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그 감시와 통제를 효율화, 자동화, 신속화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있는 CCTV 카메라 및 다양한 센서로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개인 신상을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해서 감시와 체포의 결정을 인간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2.0은 이러한 기술과 장비를 장악한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배제하려는 테크노 권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카터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외교도 또 조지 W 부시와 같은 공화당 대통령의 네오컨적 외교도 개입주의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트럼프주의 주의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지원을 통해 동맹국은 부응했지만 이들이 안보 무임 승차를 계속하며 미국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미국의 쇠락, 중국의 부상, 동맹국의 흑자누적이라는 이들의 비판은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필요하면 적국이든 우방이든 상관없이 힘을 사용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가와 미국 우선의 이러한 결합은 노골적 현실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무부의 2026-2030년 회계년도 전략계획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서방구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주권,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문명 동맹 재건, 경제 및 기술의 우위,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6가지를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시하여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미국의 전 세계 개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전 세계에 걸쳐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힘이 있는 한 세계에서 고분고분 물러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행사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2.0은 첨단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국무부 전략계획, 국방 전략에 담긴 경제 기술의 압도적 우위라는 목적의 지향점은 단순히 미국의 과학기술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거나 미국의 생산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은 경제체제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을 장악한 집단이 미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국가안보 및 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발전된 경제, 또 가장 선진적 과학기술과 혁신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것이라며 테크노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2.0이 출범할 때 그 취임식에서 행정관료 장관들보다 여기 앞에 사진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2.0의 성격을 극적으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메타의 CEO, 또 아마존의 CEO, 또 많이 알려진 일론 머스크와 같은 테크노 기업들의 CEO가 행정부 강요들보다 그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입정령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의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미국의 경제를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배권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 같은 것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모든 암호를 미국은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정보의 보안 시스템에 걸려 있는데, 그 보안 시스템의 핵심은 패스워드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그 패스워드를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온갖 국방시설, 무기 체계들 다 보안 패스키로 보안이 되어 있는데,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그것을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기밀을 다 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양자 컴퓨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비밀은 양자 암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이 양자 암호화된 정보는 암호는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밀은 완전히 보호한 채 상대방의 기밀은 다 해제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양자 컴퓨팅을 두고 거의 사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AI, 인공지능을 두고도 비슷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AI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이러한 테크노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뉴욕 타임즈지는 2025년 말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를 평가하며 그는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직을 역사상 가장 제왕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제왕적 대통령 위에서 제국주의적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것 같이 제국주의적 제왕 트럼프 2.0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테크노 권위주의, 테크노 패권을 구축하여 미국을 새로운 황금 시대로 이끌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는 21세기 들어 미국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시도해 왔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체의 균형을 선언해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유럽 및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했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트럼프 1.0은 중국을 제1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관세 등을 동원해서 더 공세적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같은 정세 판단을 공유하면서도 전술적으로는 동맹 및 미니 다자 기구들을 동원하여 중국의 손발을 촘촘히 묶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트럼프 2.0은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를 재편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주도하는 세력은 마가 지지자 중에서도 피터 틸 및 일론 머스크와 마크 앤더리슨 같은 인물들이고, 팔란티어, 안드릴, 스페이스X 같은 신흥 하이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테크노 권위주의나 테크노 패권의 실현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트럼프 2.0에서 실현하려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념은 테크노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테크가 생산성을 도약적으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결국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극대화해 줄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때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출발점이 다를 경우에 아무래도 재산과 권력과 힘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균등 사회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소 평등한 구조를 만들어야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정도의 정부의 개입도 배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형태의 정부의 개입도 배제한 채로 각 개인이 자유를 추구하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창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 하이텍, 특히 AI나 퀀텀 컴퓨팅 같은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화폐와 같은 첨단 기술이 개인을 국가정부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고향으로 인류의 자유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자유를 지상의 가치로 삼지만 기업과 개인은 정부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과학기술 냉전의 시각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은 서로 간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뒤에 이 팔런티어에서 만든 고삼 프로젝트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이러한 AI를 이용한 그 전쟁 정보 수집, 결합, 결정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AI를 이용한 시스템이 정부 작동하는 OS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2.0에서 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할 때 이러한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거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때 그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데도 이러한 AI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 외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요새는 SNS 기록을 다 제출하라고 하죠. 그러한 기록을 AI를 이용해서 다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한 전력이 있거나 또 그러한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프렌드를 하고 있으면 AI로 다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하이텍 시스템이 이미 미 연방정부, 주정부, 국방부의 OS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런티어 같은 기업은 이미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 국방부 수주를 따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상은 그리스 경제학자 야누스 바루파키스가 현 경제를 분석하는 틀로 제시한 테크노 봉건주의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루파키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과 같은 IT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영지를 독점하여 사용자들을 농노와 같이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들은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지만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한 채 디지털 영주들이 지대 창출에 기여할 뿐입니다. 산업 자본가도
상품을 팔 때마다 디지털 영지에 수수료를 내는 봉신에 불과한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루파키스의 이러한 주장은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한 단면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플랫폼 경제의 틀 안에서만 본다면 봉건제와 유사한 면들이 존재하지만 생산 기반과 과학기술 기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고려한다면 지적 독점 자본의 지구적 작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가 운명을 다하고 테크노 봉건주의로 이전했다기보다는 현대 자본주의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조응해 양육시킨 작동 방식의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 2.0은 인공지능 및 퀀텀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미국 경제를 일신하는 동시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갱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하이테크 기업들, 그 기업들을 이끌 능력을 보유한 엘리트들이 기획자이자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서 노동자 친화적 경제를 언급한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적 선전의 냄새가 짙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하이테크 엘리트가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여 다수의 미개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아리스토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트럼프 정부 2.0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황금 시대는 인공지능이나 퀀텀 컴퓨팅을 지배하는 새로운 하이테크 엘리트의 황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2.0을 지탱하는 마가 세력은 백인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 및 정치적 신뢰, 사회적 통합력이 왕해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반의 데이터, AI, 위성 기술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제국의 여명기에 군산 복합체와 빅테크의 결합이 테크노 권위주의, 테크노 패권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맨 왼쪽 밑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그 미국 언론에서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페이팔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뭐 지금도 페이팔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페이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저 가운데 있는 이게 빔이 안 되는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입니다. 피터 틸은 스탠포드 대학에 다닐 때부터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진보적 좌파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리버테리안 보수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 개념으로 보면 뉴 라이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그 학생 잡지를 만들어서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페이팔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벤처 캐피털을 만드는 겁니다. 벤처 캐피털을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으로 팔란티어 같은 하이텍 기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신진 젊은이들을 배출을 합니다. 장학금을 주고 창업 기업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이텍 기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테크노 리버테리안이즘, 테크노 자유지상주의를 보급시켰던 것이고, 이러한 몇십 년의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여러 가지 결실을 이룬 것이 이제 뭐 팔란티어나 안드레일,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고요. 또 그 기업들의 힘을 정치 세력화해서 만든 것이 트럼프 정부 2.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 세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세력이고 또 풀뿌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들은 일종의 브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들이 자신들의 기업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자본을 이용해서 마가 세력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과 자본과 기술과 풀뿌리 조직이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 세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트럼프 2.0의 정책과 그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2.0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미친 짓 아니냐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을 텐데,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친 짓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테크노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기획이 있습니다. 자본이 있습니다. 풀뿌리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력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과 이 기술과 이 자본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할 때 그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굉장히 우울하고 불쾌한 얘기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발표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괴물의 시대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건 아니죠? 다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 예,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극히 일부니까 네. 책을 제가 선전할 수는 없지만 네. 괴물의 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거기는 뭐 지능정보화 시대로의 변화?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용어를 좀 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근현대 역사를 보면 이 산업혁명을 할 때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편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거죠. 쉐어되지 못하면서 일부 집중이 되는 현상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 같고, 그 현상이 특히 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퍼지면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사실 이 시기의 틈이 한 20년밖에 안 되는, 이전의 산업혁명 한 100년이 걸렸는데 한 20년 사이에 훨씬 더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결국은 승리한 건 딥시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격도 훨씬 싸고요, 성능에서 별 차이도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쉐어할 수 있었던 게 딥시크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특강을 북경대에서 해달라고 갔는데 정문에서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화면이, 제 얼굴이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테크노 시큐리티라는 게 프라이버시라든가 휴먼 라이트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도 중국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보면 얼마 전에 오픈 AI하고 미국의 국방부가 한판 붙었어요. 이 오픈 AI를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국방부가 요구하는 걸 오픈 AI는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쪽하고 또
이 계약을 아마 국방부가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이 AI 툴들이 곧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AI 툴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전쟁하는 얘기를 서재정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역사학에서 이 현시우화 선생님이 이제 뭐 뒤에서 그런 말씀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전쟁 얘기로 가면 이제 그 얘기가 관련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략 폭격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전략 폭격을 함으로써 많은 민간인들이 아무런 전쟁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AI가 나오면서 또 이전에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발전을 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이거를 정밀 폭격으로 정당화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은 정밀 폭격이라고 해서 정말 거기만 갖다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 어떤 이걸 여러 가지 테크노 권위주의, 그 다음에 테크노 패권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최근에 그런 진보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팍 올라가니까 거기에 좀 취해 있는 느낌? 이게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에 완전 취해서 이게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주식이 오르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설날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우리 애가 뭐 공부도 잘해요, 우리 애가 축구도 잘하는데 요새는 만나면 얘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잘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감당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재정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I would like to introduce Professor Siwoo Sean, who is now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Sociology, the National Tsinghua University, Taiwan. Her research examines the intersections of gender, migration, and border politics, particularly regarding Taiwan-China relations. Actually, the lecture is a keynote speech. She will very stress the problems in the Taiwan. Actually, almost all of the social issues is covered by the security issues. Actually, that's another problems, but we already experience, and we do not know whether we experience again in near future in Korea. And her works also on the 228 massacres widows is credited with the reshaping historical memory through a gendered analysis of state violence. Actually, I'm also very interested in the POW issues during the Korean War, who returned to Taiwan as 1953. And this issue is also very closely related to the April 3 incident in Jeju. And she was a former president of the Awakening Foundation. Professor Sean integrates academic rigor with a feminist intervention. As regional tensions intensify, actually she devoted herself to ensure the feminist frameworks are central to how Taiwanese society understands and responds to its complex geopolitical and security crisis. Please welcome the Professor Sean with big applause.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in Guangzhou. Like I mentioned, I've been working on Taiwan's 1947 political massacre. When Kuomintang just came to Taiwan in 1945, and it's have great conflict between Taiwanese and Chinese, the regime. So a lot of the Taiwanese people were killed. And so I did two books. I use location and interview the victims and also the families. So that was my first book, Oral History in the northeast side of Taiwan, Ilan. And then that research bring me to kind of think about, I was wondering when I was doing the interview, and I talked to people because a lot of people kill or arrest, put into jail were men. So I was really curious about what happened to women. And by then I wasn't a sociologist. I was just finished my undergraduate in Chinese literature. But I didn't have training on gender study, anything, but I was just kind of wonder, why men die in political violence. In Taiwan's case, and not only in Taiwan's case, in other places, men die, right? And then you wonder, right, what happened to women? So that really bring me to, before I went to US to study for sociology, and I start to think about, I want to understand women's experiences. So I decided to interview the widows, whose husbands died in this political massacre violence. So that was my second book on this. And that book, I basically talking to them about what their experiences, what happened to their husbands and what happened to them. Because we, like in going through this uprising, we couldn't say about this political violence until pretty much until 1987. After martial law was lifted. So for a long time, the society, the families couldn't talking about this. It's pretty much it happened here. And so I interviewed what happened to them all during this period of time. And I found really, in Taiwan's this case, like I say, not only in Taiwan. So men die is really important, how people suffer, they were killed during the state violence. But at the same time, we need to look at how other people survive, right? And I think that happened to here too, how they survive. And I found those women really difficult in terms, that was really political repression, right? White terror during the 50s, 60s, 70s in Taiwan and martial law. So they were economically really difficult because by then, not a lot of jobs, didn't have a lot of jobs for women. So economically really difficult. They basically became single mothers. And so politically really difficult because they were, still, watched by the government, pretty much like happened here. And socially, it's really difficult because they have that kind of stigma in terms like political stigma. So I thought, that my interviews, my book, it's important to not only from women's perspective to look at the political violence, how they suffer, how they survive. But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see how strong we are, even we face the violence. People survive. And even it's so difficult,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it's so difficult, they survive. So I found, I was making an argument in Taiwan, because a lot of people, after we start being able to talk about this political massacre, people interview those families, those wives, their children. They usually just see them as families of those victims. But my argument is, they are not just families of victims. They are political victims themselves because they suffer so much.
And the state violence didn't just kill their family members. The state violence also make them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suffer and struggle for such a long time. So they are political victims. So that was my second argument. The first argument is we need to look at not only for the people directly killed by the state violence, we need to look at, because the family is a basic unit of society. So we need to look at those people close to those people killed or arrested. So that was my first argument. The second argument, they are not just families of victims. They are political victims themselves. My third argument for my work is those women, those families, are really strong political actors. What I'm trying to say is, especially for women, traditional, I'm someone doing gender study. Traditional, when we look at the political action, define what as political activists, we usually look at for men's experiences. You go to run for election, you go to protest directly on the street, whatever. But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as political activism. Without those women, without those families, in Taiwan, we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1947 political massacre. So it's so important, those women, those families, they carry memories. They pass those memories, not only to their families, but also to the society. And that's really important, really. They're also mourning. They cry for, they remember, they feel sad. But at the same time, every time I interview, by the end, I always ask them one question. How do you see yourself as a survivor of this political massacre? And they always told me, those women, when I interviewed them, they're already like their 70s, 80s. They told me, times I feel really powerless. That's what they told me. But then they also told me, I feel I'm really a strong person. Without that kind of, because when they look back, how much suffering they have gone through, they feel they are really strong. So I'm trying to say, they carry those memories. They're mourning for the political massacre, and they stand out to tell a story. And that's, for me, is such an important political action. So my third argument for my work is, they are political activists. They are not just passive victims. So from that, I'm connected here. I'm here today. I think that so much should relate to, I think we can relate to each other. Not only here in Gwangju, Taiwan, also around, I think, from where you are, we can relate to a lot in terms of violence, political violence, right? And Taiwan's situation, like today, we know Trump had arrived at Beijing last evening, right? And when we are here now, they are talking in Beijing. So we are thinking about this, right? U.S. and China relations. And we are living this competition. Of course, it's not only U.S. and China. We also have Russia, right? And Europe. So it's a lot of tension, competition going on around the world. And it's really feeling really insecurity. I talk to my students, they feel like they live in a situation, era, they couldn'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Especially in the case of Taiwan, because China claimed Taiwan's part of China. And they've been really, Taiwan, we think we are our own nation. We have our own identities. Of course, there's a lot of, some diversity and disagreement in Taiwan, inside Taiwan, in terms of who we are, Taiwanese, Chinese, all that kind. It's a lot of controversial around here. But Taiwan as a democratic state, society, I think it's pretty widely recognized in the world, I think. But China's aggression, right? So we are facing
I mean, the reason I'm presenting this topic today is because I feel very strongly that kind of threat. I've been doing China study too, so I've been going to China quite a lot, but until 2019. For recently, I've become too sensitive to go, so I haven't gone there for a few years. But, so a lot of Taiwanese now in Taiwan feeling a threat. We might lose our, our democracy, our way of life. So that's the issue I think from that I relate to how not only in Taiwan, but also around the world, we are feeling that kind of global insecurity and, conflict around the world. I mean, we have seen Ukraine is still under the war, right? I mean, Middle East everywhere. A lot of places, even in Asia here, Southeast Asia, it's the wars there, So the democracy is in the squeeze. It's, our way of life is under challenge. And this system is under challenge by this global and also internal domestic tension. So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today here about this. You can read this in here, but I'm kind of talking through it a little bit. So one issue I think I want to think about this is I mentioned in this here, I think democracy is under challenge. And we are living under this democratic compression. The Seoul University, Jung Geun-so, he have a term, the concept called modernity, compressed modernity, right? So I'm kind of using that to kind of talking about democracy. Now we are under the kind of compressed, because right now everything in terms like, in the now security, everything is under security, secularization of everyday life. Meaning because this global insecurity, right? The war conflicts everywhere. The global great powers between US, China, and Russia, all those countries, they are under a lot of competition and tensions. And in the region, different area, countries also under also compete with each other, economically, politically, military too. So it's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now we live in a situation, security, threats, well, who are our friends, who are our enemies? We are really in this kind of terminology terms all the time now. We see each other from, are you my friends? Are you on my side? Or you are the other side. You are my enemy. And we don't see each other as humans. Usually when we think of that way, we can't make the person, the country, the society become abstract. That's just something like more strategically we think about, Korea should be, it's on our side or not on our side, right? Taiwan is which side, right? US, Taiwan, because China is attacking Taiwan, right? It's going that kind of threat. And then, so we only can choose to go to US side, right? So that kind of situation is going on inside Taiwan and around the world. So secularization of everyday life. And that kind of secularization of everyday life, we see each other as enemies or as friends. A lot of policies, we will think about how that will make us strong in terms of, defense. But we don't think enough in terms like, when we think about democracy, we should think about, it's a more diversity, right? It's freedom, it's respect. We respect each other. We have a trust, the basic trust, right? But then under this kind of secularization, we're so much into this kind of binary relationship. And so democracy is under challenge and compressed. And compressed in terms like in Taiwan, I don't know how about in Korea here or some other country.
under this kind, especially like kind of neoliberal capitalism, and people are talking about not so much use, democracy is not so much use. As long as we can make money, as long as we have money, right? And as long as we are, we will be able to survive or that kind of situation. So in Taiwan, actually, some people are talking like this. They think about democracy is not so useful because authoritarianism is much efficient. They can decide what to do. The government give an order. They can just build a bridge, a highway, or whatever. But in a democratic society, you have to go through all sorts of environmental, all sorts of procedure, right? So people in Taiwan, we have experienced this for quite a long time, especially the rising of China. Because a lot of Taiwanese people in China doing business, invest in China. And that actually was my PhD dissertation research. I was doing Taiwanese business people in China. And I have been talking to a lot of Taiwanese business people in China. And they're talking about how efficient China, the government is, and how inefficient in Taiwan. And they think that Taiwan should learn from China. So democracy is under challenge because we see this kind of democratic way of doing things for people under this kind of neoliberal economy and capitalism. We want, everything, the most important is making money. And then in that way, democracy is under threat. Democracy is under threat because now we are in the global insecurity, regional insecurity. I mean, the Taiwan-China relation have a lot of influence on Taiwan and Korea, Taiwan in Japan, or other countries in here, right? So it's not only Taiwan-China relations, it's Taiwan, U.S., China, U.S., and then all the region issues. So it's under a lot of this. So the first concept I'm going to bring your attention is, this democratic compression. And that's something we really have to think about how to respond and deal with. When people talking about democracy is no use, they usually live in democratic societies. If you talk to people living in authoritarianism, they don't necessarily say this way. But people who have a democratic way of life, they can have freedom. They enjoy what democracy provides, right? But then at the same time, they also go there to do business or whatever, all that kind. And they also take advantage of there. So they want to have privileges. They want to have advantages from both kind of political regimes. But then they tell us democracy is no use. And that's really dangerous, right? Because as us, we don't have for those people, they can enjoy, they can take advantage everywhere. We are not that type of people. But what their ideology, what their practice, they danger our way of lif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we do have to think about. This global authoritarianism have shaped this global politics and regional and internal domestic politics. So that's first one I'm talking about. The second one I'm going to say a little bit is I mentioned about care as infrastructure in this one here. What I mean this is, how to deal with this, right? When we are under this kind of division and suspicion, we don't trust each other. We don't see each other as a human being. We see each other as binary relationship, enemy or friends. How can we relate to each other, right? And a lot of times it's so much division, distrust. And then I have seen in Taiwan for recent years, especially when the increasing threat from China. And inside Taiwan, people start to see not only other countries as friends or enemy, we also see internally, see each other. Are they on Taiwan's side, Taiwan's autonomy, Taiwan democracy? Are they on this side, or they are go for China's side? So we start to divide inside Taiwan.
and we don't trust each other increasingly. And you also have a lot of like the technology, this information coming from everywhere. And Taiwan is really one major one, from China everywhere. So we also had to deal with disinformation, all that kind of issue, right? So distrust, divided, and a lot of issue, there's a conflict between democracy, right? Democracy is you have to respect rights, human rights. You have to respect the freedom. But when we secularization of everyday life, we see each other, are you on my side or not? We easily, really easily can say, oh, you are not on my side, so I'm going to take some of your rights out, right? That's happened in US a lot, especially about on the immigrants, that kind of situation. And in Taiwan, we actually have quite a lot of Chinese marriage migrants. So that's have been really difficult issue, a lot of them in Taiwan. And so which side they are, right? What's their national loyalty? Are they on Taiwan side or China side? And that's a really, really controversial in Taiwan. So in Taiwan, we really had to deal with a lot of debates, talking. And here I'm trying to say, talking about care as infrastructure. When we live in under this kind of democratic compression, right? We don't trust each other. And we try to increase our military equipment, right? We want to have a stronger military preparation. We spend money on, we want to do everything on this. But then I think it's important, when we try to protect ourselves, we need a military, But at the same time, military itself, it's not enough. It's really not enough. What we need to, I think, what we need to build is care as an infrastructure. I'm trying to say it's when the society is so divided, when the world region, the global is so divided, we need to have some kind of build on how to strengthen or rebuild some kind of trust and care around each other. When I'm talking about care, it's not only like I care for you, that kind of emotion. It's also about policy, care in terms of health care. The country, the society, the community, do we have enough health care, right? We have child care, we have care for elderly sickness, all the people. So I think care support is so important. What I'm trying to say is when we look at this insecurity in the region, domestically, internationally, we more likely to see from the military side, which is important. But I'm trying to, from my training, I see it's really important, my training in terms of gender study, but also for me as an activist. I think it's important to provide social security to people. That kind of security, we feel we care for you, the security, we can build some kind of, hopefully can build some kind of trust. And that kind of trust hopefully can repair a little bit the distrust or division between us. So I'm trying to say I think it's important the care as an infrastructure. The infrastructure is not only about the road, bridge, or military, this kind of stuff. The infrastructure is also about social security. And I think if we cross the region, I think it's not only me seeing Taiwan see or other country on my side or the other side. We see each other, we try to care each other in terms, we try to understand, for instance, what happened in Korea, in different countries, the inequality, all kind of issue. I think that's important. And last part, I'm going to mention a little bit about what we have been doing in Taiwan.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issue for a long time, quite a few years, because I'm doing China study. So I've been quite aware of the Chinese threat. So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talking to the NGO I'm working with, trying to bring in attention to, sorry about that.
trying to bring their attention on, about the security issue and the military issue. Because military and security issue traditionally is more on men's event, right? It's usually men's profession. Women tend to not understand much. So I've been trying to push Taiwanese women's organization, gender organization. They get into this area and try to make our government's policy much more transparent. Also trying to understand what's the government's policy, trying to oversee government's oversee. So that's a connect to what I mean by care as infrastructure. We also try to use NGO activism to get into civil defense and military preparation, and make it much more transparent and also try to much more inclusive. So the modern warfare is not only about weapons. Modern warfare is how do you survive during this kind of the war. A lot of, during the war, if you look at Ukraine, a lot of places, women are really important. Because when men go to fight, a lot of women stay. Women also go to war, but a lot of women stay, right? So in the community, in the society, a lot of women are really, they have to hold the society together. And I think that's so important. Women and other minorities, LGBTQ, their situation during the war conflict will be different from other people.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eeds and the difficulty they might face, and then try to push the government to take those considerations into their policy implementation. So that's what we have been doing. Actually, since 2 years ago, the Awakening Foundation has started to organize a team working on this issue. And we also have been working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And so now actually Taiwan's NGO organization have been working on some issues. And we also tr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government too. So I think that's also important with intervention. We, civil society, can do something, not only like, weapon stuff, military, but we can make us much more trying to understand this and push the government to, like I say, transparency. And I think that's also come to what I say, democracy, democratic compression. That's a way to preserve, to make it even under the threat, democracy, inclusion, the diversity, still in our mind, still in our policy. And I think that's important. And I think that's related to the Guangzhou here. 1980s, it's important of civil agency, that we see the civil agency. And I think that's so much we can learn from that, 1980, Guangzhou's, the people here, what they did and what we can do now and in the future.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Sean. Actually, I'm not specialist of the feminism, but it is very impressive. You provided several keywords. I think that it is very impressive, actually. Not only the democracy, but you said about the care, the inclusive and curiosity, the infrastructure, and also the securitization, is the fear, and also you mentioned about its democratic compression and the kind of the split in a society among the community members because of the external the threat and the fears and security systems. I'm thinking actually the Asian countries as I think that are facing the different conditions.
So some countries we can see the return of authoritarianism, or the kind of the strengthening re-emerging the nostalgia of the developmental dictator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like the Bangladesh or Nepal, actually people, they really want the liberalization or democratization rather than the authoritarianism. It's very different conditions. So I think that we can talk about this kind of things with the Korea, Taiwan, and even I think that we can talk about these kind of things with the Japan. But the other Asian countries has another very different the one. But I think that the what you mentioned in particular is the care as the infrastructure and the resilience. That is, I think, that the really important one. From that, the sense actually, fortunately, the Korea actually we are democratized in 1987, and at the same time, the Taiwan also the end of the martial law is 87 and 88. But as a result of that kind of the changes, actually, we can talk about the historical the events and memories under the very dictator. It's Cold War dictator. The era is the 226, or in Korea is for the April 3, and even the Gwangju uprising. But still, think about the Indonesia. Actually, no one knows how many people were killed in the mass killing in 1965, and also have another the conflicts in Indonesia, between the Indonesian the mass and the Chinese. Or Chinese Indonesian, the business, even that kind of the things happened in Vietnam recently. So I think that is peace or care or inclusive is very. I think that is practical. The norm and practical regime for all of Asians, but still, I'm wondering how to do. It's just how to move the people's mind, and how to move the encouraging as people's the activities to the direction. But anyway, I think that this is really the meaningful and the very important the speech. In particular, we think about most of the social issues are covered by the security issues in or almost all of countries in the world now. So now I would like to open to the public. I would like the audience to, if you have any comment or any questions, in Korean or in English, both are possible to the speakers. And if possible, before make the comment or the question, please introduce yourself very briefly. And also, if possible, I would like to ask you to make the comment or the question in a minute, not so long. So, and I think that you don't need to give a presentation here now, but instead of that, please give more time for the speakers to have some more speeches. So please, any comment or any questions to the speaker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원에서 아시아 NGO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장소연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서재정 선생님의 이제
강론을 들으면서 사실 미국이 저는 이제 트럼프가 개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거대한 담론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풀뿌리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들은 거는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이 조직 또한 그런 풀뿌리로 이루어졌구나를 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미국의 그런 풀뿌리 운동은 이제 정말 개인의 이익 그리고 정말 우리 미국이 위대하게 돼야 된다는 어떠한 이기주의에서 정말 그런 풀뿌리 조직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되게 강력한 집단력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사실 시우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다양성과 그리고 마이지널라이트 그런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은 그런 집단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좀 각자 두 분에게 여기는 이제 집단력이 강해지고 그들은 하나의 그런 이익을 갖고 굉장히 많은 동원과 세력과 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그런 뭐 민주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좀 다양성화되어 있는 게 이 세력에 대해서 역할을 하려면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프로페서 션시화께서 먼저 답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건 프랙티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프로페서 션, What should we do under these conditions? Like I say, what I can do or we can do in Taiwan, well, I use Taiwan's case, but also I think, for me, invitation coming here, I don't see as only coming here to speak. For me, it's also making connections, too. Connection that I will learn from you, also you will learn from me. Okay, so, but what we can do, like I say,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division, this all the secularization of everyday life for quite a long time, for my own academic work and activism. So, what I've been doing is I'm not only thinking by myself. I'm trying to invite people to working with me. So I was lucky. I've been in an organization, the Awakening Foundation, which is really a leading organization, a women's organization in Taiwan. And so I was trying to convince them it's so important for gender women's organization to work on, trying to oversee, security issue, military, and then also not oversee. We need to have our action too. So what I'm trying to tell you is, if we only think about ourselves, usually it's important, at least we are aware of.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to other people and then think out for other organizations, and then also connect to other. So when I when I suggest the Awakening to do something, and then they decide to do, so the fourth year we have internal learning. We have like 7 seminars trying to learn all different kind of issues. So I give it the first one. I'm trying to give them an idea about how the China's political system, all kind of stuff, so they understand. Okay? And then we have military people come to tell us, how their organization, how they do, righ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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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kind of stuff. So the first year we did that. But I suggest then we should learn this not only for inside our own organization. I suggest then to invite other organization. I think it's such a precious opportunity to learn, right? So in the beginning, we already invite other organizations to come together to learn. And then the second year, we expand to 30-something organizations. So first year, only about 10. The second year, we have the event too. We have a different stuff. So we invite 30-something organizations. And now it's our third year. We are going to do more. So that's something. And also from here, we connect to a lot of different international foundations or
also organization, even from Korea too. Last year I was in Seoul, participate a workshop about related to gender security, this kind of democracy issue. So this connection could be, so what I'm trying to say, yeah, it's difficult to see immediate influence, but the influence is there. And I think if the more people we do, we can do some change. 저도 션 교수님의 그 한자로는 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심 교수님 답변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박태경 교수님이 시작하실 때 그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광풍이 전 세계로 휩쓸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특히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켰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진짜 돈을 많이 가진 기업들, 큰 기업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 심겨운 투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알바로 여기저기 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일본에서도 10년 있었지만은 일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비슷한 현상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각자 자기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모두를 잘 살게 해준다는 환상을 퍼뜨리면서 모두가 신자유주의 신기로를 쫓았는데 그 결과로 극소수는 더 잘 살고 더 편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99%는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나온 답변이 그 테크노 자유지상주의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조금만 기다려봐. AI를 이용해서 우리 생산력을 극도로 발전시킬 수 있어. 그리고 AI를 이용하면 귀찮은 일들 다 할 수 있잖아. 학교에서 교수님이 숙제 내줘? AI로 하면 되지. 직장에서 상사가 뭐 귀찮은 일 시켜? AI를 시키면 되잖아. 우리 AI를 진짜 잘 발전시키면 이런 귀찮은 일들 안 하고 그리고 또 사회는 발전하고 생산력은 더 높아질 거니까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러한 환상을 또 유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서 보여준 몇 사람만이 그 과실을 따가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AI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나마 알바라도 했는데 이제는 알바조차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알바조차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테크노 자유지상주의자가 우리에게 유포하고 있는 것은 AI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AI를 믿으니까 그 파급 효과로 한국에서는 2개 기업이 지금 계속 상종가를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식 사면은 그냥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명절날 이제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너 주식 샀니? 나 이번에 주식 사서 얼마 벌었어. 내 자식이 이게 주식을 이렇게 잘한다더라. 이게 이렇게 세상이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에서 상종가를 치는 2개 기업은 살아남겠죠. 그리고 더 돈이 많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도 600개 기업은 주식이 지금 주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2개 기업이 한국 주가 시총이 거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커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기업의 주식을 산 사람들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을 잃을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진짜 이 사람이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풀뿌리에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이 고민에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고 모두가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풀뿌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신구류에 속지 말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좀 답답합니다. 이 어떤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담론들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담론들을 어떻게 사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시민사회가 뭘 해야 될지, 또는 뭐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지방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안 떠오르는 게 현실적인 좀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듣죠. 너는 사실 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의 혜택을 너는 안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얼터너티브한 그 옵션은 또 어떤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자료를 발굴을 하면 절대로 그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지 말자. 그 다음에 논문도 핸드라이팅 하자. 그리고 핸드라이팅 한 논문을 절대로 인터넷에 올리지 말자. 이걸 올리면 그거를 카피라이트 바이올레이션으로 해서 고발을 하자. 이러면 AI가 접근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이나 논평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포럼을 기획한 위원 중에 한 명인 나연필이라고 합니다. 션시우와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제 대만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DPP나 KMT 얘기로만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민주적 압박은 DPP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DPP나 KMT 어느 쪽에서 오는 압박과는 무관하게, 이를테면 중국의 현실적인 압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돌봄이라던가 어떤 연대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 시민사회에 지금 대만이 겪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I know, care as an infrastructure or talking about this solidarity, it could be really kind of people think about so idealistic, right? I mean, but I think in some way it's not. Because, if we really put a effort, I'm not talking about only individual, I'm talking about, for instance, what we're trying to do in Taiwan now, we push the government, we try to
Taiwan have pretty strong civil society, like in Korea here. The one really we're trying to push the government to try to make sure, look at the inequality issue and the social security issue. So in that regard, I don't think it's idealistic, like it's just a dream, compared to what's going on now in security, this military, all this kind of security issue. By the end of the day, it's really people issue. How you survive during the war or not during the war, whatever. So I think the chaos infrastructure, I don't think it's just ideological or ideally. I think it's so much about policy. And I think that's what we can do as individuals, as a civil society. We need to, I do think we really have to push the government, even under this kind of secularization of everyday life. People, the Taiwanese government now, they put a lot of effort talking about, under the threat, we need to, military or that kind of stuff. They're talking a lot about this. But we need to push, for me at least, or for the people, my colleagues in, I know in academia or in the civil society, we do think we need still, it should not be an excuse. The security issue should not be an excuse to not to implement, all different kind of social policy. So this is something I think solidarity is really difficult, period. But even, I think because it's so difficult, when I was running this, I think for me it's more about, I have to try to remember what I wrote here. Because so easily we can see each other as enemies. So, but I would try to remember what I wrote. In Taiwan, what I mean? We have to, even ideological is still important. We will forget all the time. But at least I think it's trying to remember, this is not just only enemies, they are humans, and so I think in that way it's already some kind of solidarity. For instance, if one day really Taiwan under the bomb, I hope people here will think about me and or people in Taiwan, right? And for me, that's all. Even I don't get it, but I think you will. And I think that's a solidarity I would feel it. So solidarity, it's not only, I don't think it's ideological in a time of such crisis, but it's so much also is such an important value, I think, and care too. That's what I can respond to you in terms of, feel like it's such a just ideology, but for me, it's something not only about this. Thank you. 저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저도 그냥 첨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고요. 저는 그것도 초국가적인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 교수님과 저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국제적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주적 시민사회 간의 연대가 국제사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연대를 할 때 대만을 위해서, 대만 시민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기 쉬운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 교수님 발제에서 민주주의 컴프레션, 압축, 압박을 말씀하셨는데 대만 민주주의가 압박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보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이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안보 위협 때문에 대만 내부의 민주주의가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압박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여기 한국에 미군이 있죠. 이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에 파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오산에 있는 8공군이 그쪽으로 파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주한미군이 파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안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개입하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파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해야죠. 주한미군을 대만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중동에 파견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의 위반입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조치들은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군을 대만 해협에 파견하든가 그 주위에서 주한미군이 군사작전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만 민주주의 압박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막아야 될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 연대라는 것이 대만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된다든가, 또 대만에 계시는 분을 여기에 초청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여기에서 이 시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내적인 안보, 인터널 시큐리티하고 익스터널 시큐리티라는 게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오히려 거기에 묻혀버림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해결책을 못 만드는 이제 이런 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두 선생님의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재영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타이완의 많은 분들은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와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타이완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볼 때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가 위험해져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할 건가. 또 사실 저는 지금 저희 자체의 고민으로서 제가 사실 중국 학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사과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저희가 헤이 차이나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붙잡고 한국말 해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런 사태가 다 있나? 그러면서 너 중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좀 중국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구나,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는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 혐오, 중국 혐오라는 게 나오고, 웬 재벌이 무슨 멸치를 갖다 놓고 멸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진 사회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싣고 가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기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첫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균 교수님과 서재정 현시화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심시간에 앞서 잠시 앞에 나와서 기념 촬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자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 후에 점심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사진을 찍어야 식사를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참석자분들 모두 나와주시면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는 1층 리셉션홀에서 도시락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메뉴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채식 전용 도시락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세션은 13시 30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1번입니다.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it all. 네, 잠시 후 주제 세션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참석자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역기기는 한국어 채널은 1번, 그리고 영어는 2번 채널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The session will begin soon. We kindly ask all attendees please take their seat.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Please send your device to channel number 1 for Korean and channel number 2 for English.
이번에는 다가오는 민주주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518 전임연구원 오은영 박사님을 좌정으로 모시고 기조 세션에서 논의되었던 현상과 원인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어 주실 법무법인 경의 정현순 변호사님, 하티하티 네팔의 프리아 시그대 공동 창립자님, 그리고 참여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원 오은영입니다. 이렇게 또 광주에서 저희 민주주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의 초대에 응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와주신 선생님들께서도 귀한 시간 내신 만큼 내실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전 시간에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방안이라는 기조 세션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듯이 현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다가오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의 세션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사실 생각하면서 민주주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가 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이 좀 정적이 있듯이 현재 이미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 분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말씀에 굉장히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요. 먼저 법무법인 경의 정현순 변호사님께서 법과 공화국의 시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팔에서 오신 프리아 시그델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어떻게 독재와 자유가 경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이태호 시민위원장님께서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까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세 분 발표를 이어서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경의 정현순 변호사님께서 12.3 내란을 통해 본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극복 방안, 시민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민주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맡은 발제 내용은 뭐 그닥 그렇게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일 밤에 맞닥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그 이후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시민으로자 그리고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법률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느낀 소회를 담은 발제문입니다. 오늘 이 발제를 제가 다른 분들 것도 좀 읽어봤는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한번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다른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고 상시적으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를 각자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과 그 일련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던 몇 달간의 일은 사실은 한국 사회한테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불리우는 권력자의 쿠데타를 오로지 시민과 그리고 헌법적 제도만으로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세운 쾌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랑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뜯어보면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아마도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일상, 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리고 일상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뭔가 바닥에 있는 불안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라든지 위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갈등, 정치 갈등의 문제에서 사회학적인 측면으로도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거의 평생을 법률과 법학을 전공하면서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주로 헌법 제1조에 있는 하나의 언명, 즉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통해서 지난 12월 3일 밤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는 어떤 공동체, 즉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주권, 권력의 핵심이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들, 즉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헌법 1조 1항은 민주주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1945년 해방 이후에 재헌의회가 들어서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이게 폐기된 적이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할 때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분석할 때는 하나의 국가 형태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섞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개념, 즉 왕정이라든지 귀족정이라든지 군주정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립된 학설은 없습니다만 공화주의가 무엇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하나의 결정에서, 어떤 결정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라고 해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배제한다.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게 공화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전제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안티적 개념이니까 이해를 하기 쉬우실 겁니다. 즉 왕정이나 군주정, 귀족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 건데,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가 그 이상적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공화주의는 많은 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있어서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요 권력 요소를 분립하는 것, 즉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즉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는 것과 그 권력들이 분산과 견제, 균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권제미, 즉 민주주의의 원리를 달성하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인 제도로서 내려간다면 복수정당제도라든지 의회제도라든지 사법부의 독립, 지방자치, 그리고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런 반헌법적인 법률에 심사함으로써 공화주의 이념이라든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화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거죠.
자, 이렇게 전제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2.3 이후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이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심각한 위기와 균열이 있었던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위기의 여러 측면과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한 제도적인 장치에서 다 하나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직접적인 것은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뽑힌 통치의 핵심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됐을 대통령이 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윤석열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 직접 투표로 인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심지어 반헌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라고 하는데 굉장히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반민주적 요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는 정말 환장하게 정말 관료 엘리트, 즉 국민들로부터 봉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중에서의 핵심 최고 집단인 엘리트 집단인 장관, 국무총리가 바로 그런 주권재민의 원칙을 어기고 스스로 권력자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차례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의 뿐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회의 이후에 권한대행을 맡고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국민의 의사는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장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급급했던 정말로 추태라고 하는 부끄러운 짓을 벌였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결국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존재인데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법부가 12.3 내란이 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보인 일종의 침묵, 이도저도 아닌 침묵을 행사했던 것은 뭐 그때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이후에도 법원이 직접 피습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 과정이나 특히 야당의 지금의 현 대통령인 야당의 후보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해방 이후에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판결을 그것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에서도 핵심 요소라고 하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소위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넘겨준 집단 내지는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수권자들, 수권 집단의 문제적 행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극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원문에 인용을 해놓은 걸 보면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가 2023년부터 3년간 계속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다른 제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충 60%에서 70%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응답자 중에서 꾸준한 일정한 비율이 독재 체제가 민주주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극우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토대와 맥락에서 여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가 결합되면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층의 불안과 세대 갈등이 극우라고 하는 형태로 전이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내란 과정에서 법원이 피습탕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컴퓨터가 망가지고 판사실 문짝이 날아가는, 그래서 다행히 판사는 없었지만 법원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가치의 최소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그러니까 공유하는 사람들이 없다. 즉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우라고 하는 사람이 극우라고 하는 집단이 탄생했다, 그런 사람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극우라고 하는 집단 자체, 그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민주주의 적이다라고 돌릴 수 있는 문제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추상적으로 지금 현 정부도 국민 주권 정부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의 말하는, 즉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표 하나를 던지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서의 주권 행사자로서의 저는 현실적인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한번 구축돼서 직접 선거, 1인 1표, 의회제도, 사법제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어떤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끊임없이 관리되고 갱신해야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현실적인 개인들이 변화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또 특별히 그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만 명이든 모여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같은 동일한 결과 100%가 나올 수 없다는 게 곧 민주주의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를 제도화했는데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이루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가 아니라 그 과정, 즉 1000명, 1000만 명, 5000몇 명이 시끄럽게 굴고 서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질타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법원을 피습해서는 안 되지만 집회하고 시위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매우 피곤하고 시끄러운 과정이 곧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한국 사회는 얼마나 민주주의하고 가까워졌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사실 남북 분단, 이념 갈등 이런 문제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통합의 가장 큰 축인 정치 분야에서 민주화 이후에 수차례의 정권 교체를 거쳤는데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지층과 반대층으로서 분열되고 정치 세력이 극단화하는 수차례의 일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극우라고 놀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고 하고 있는 저 반대편에, 즉 극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반대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저도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극우하고 달라라고 선을 긋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분이 법정에 나와서,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시종일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것이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의 다름을 빼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한쪽의 입장만을 이 사회에 완전히 뿌리박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계엄령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와 저쪽, 극우와 진보 내지는 개혁, 헌법 수호 세력과 또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세력이라고 명명된 극우의 대립, 즉 두 개의 광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인해서 무산되었지만 지금도 서초동 중앙지법법원 앞에서 제가 며칠 전에 재판을 갔는데 여전히 마이크를 켜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요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념 중에서 첫 번째의 제도화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결국은 공화국의 시민적 덕성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시민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껴안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의 이념이 지향하는 바이고 민주주의의 과정이 온전히 관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지배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헌법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헌법적 가치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절멸 또는 멸절을 시켜야 하는 적 내지는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친구이자 법학자인 이국은 교수는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있는 비어있는 자리에 나와 다른 남을 환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시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어느 틀에 가두어 놓고 나와 다른 남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내란을 통해서 최소한의 민주주의 방어선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2월 3일 밤에 죽을지도 또는 가족과 영영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여의도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민의 저항권, 주권자로서의 저항권과 최종적인 권리 행사를 헌법에 좀 더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세력은 물론 단순히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그 집단의 존재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를 나락에 몰고 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극우 집단이 어떻게 출현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보고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헌법적 가치를 나타내는 말들이 오염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쓰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같은 소중한 말은 이미 극우 집단에 의해서 사용이 되다시피 해서 우리가 거의 쓸 수 없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등 역시 비슷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돌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같이 하나의 주권자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살리는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시민 자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20년이 넘도록 20년 가까이 되도록
발의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한국 사회에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소수자,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다른 사회에서 온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환대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실천적 자세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다른 두 분들의 발제와 함께 한번 이런 제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현순 선생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구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시절 광장에서 또 노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만으로 국가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공화의 의미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특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어떤 고정된 체제가 아니라 작동하는 기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항상 그 민주와 공화를 같이 이야기할 때 이 둘이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개념인지, 혹은 또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공화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 정치 현실과 묶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에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생겼고,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질문을 준비해 두셨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팔에서 오신 프리아 시그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하티하티 네팔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공동 창립자이시고 또 미디어 전문가이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작년 또 그 전에 포함해서 네팔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있었던 또 젊은 세대들의 운동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셨던 프리아 시그달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Thank you so much. We just had our lunch, so hope it's not making you a little sleepy. I would like to wake you up. And with that, Ms. Chung, thank you so much for educating us on very important aspects of how we look into democracy. I really like to take a sentence that she shared. Power comes from people when they constitute their right in a very rightful way. And I think that is very true as well. In the time today where basic rights feel like the most luxury in the world, how we move forward with it, especially in countries like South Asia, how we take forward. So with that note, thank you so much for a very insightful session. And with that, you know, being in the media and working as an activist over a decade, I thought I understand politics very deeply. But after September 8, 2025, something changed. Something changed for me and many Nepalis and for South Asian people. The same democratic structure we once knew is now emerged. It has emerged in a way where a new form of digital populism, one powerful enough to reshape narratives, government, and public trust itself has rose. When I was approached for this particular session, I would have said yes within seconds before September 8, 2025. But after that, lots of things has changed for me and many Nepalis who were needing to redefine, understand, adapt, and accept a changing political reality. Today in Nepal, we stand with two questions, very important ones. One, we are building a stronger democracy through digital participation, or entering another cycle. Every decade brings a new political revolt under a new narrative. So it's a big question. I hope that we get our answers very soon. While you have already a read of my document in front of you, I would also like to take you virtually through my presentation, that what I am trying to express through this session, so that you can have an idea about how it looked in September 8 and 9, 2025 in Nepal. So to understand
Gen Z protest of September 8th,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Nepal's democratic journey that happened after 2006. I was having a conversation in the lunchtime with a fellow journalist who said that she was really much aware about the people's movement that happened in 2006. Actually, this democratic journey is actually a pinch to what happened to Gen Z protest in 2025. So when we talk about Gen Z political journey, Nepal's people's movement too was a very important race to abolish monarchy in Nepal that ended the monarchy and welcomed the 2015 constitutional. So these are the pictures from people's movement too in Nepal, which we call in Nepali Jana Andolan. And this was the reason that Nepal was able to practice 2015 constitution that established Nepal's federal democratic republic based on inclusion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much as it sounds really interesting and maybe a change maker for Nepal, the reality hits us hard. The democratic gains, government challenges remained deeply rooted. Corruption, lack of accountability, and weak public trust continued in Nepal that shaped public frustration slowly and slowly. And the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25 published a report where Nepal ranked out 35 out of 100 most corrupted country around the world, still being developing, where people are still fighting for basic rights. The governance, and also our speaker also mentioned about the bureaucratic allies, which was not aligning with the democratic structure, and lots of people fought for in people's movement too, to bring the constitutional, to establish federal democracy in Nepal. And then, in Nepal, I don't know how much of you are aware, in Nepal, the biggest problem today with all this frustration was also large-scale youth migration. It created physical and emotional distance between young people and the state. Over the years, a clear generational divide was developing. The traditional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other side was young citizens fighting for to be seen, to be heard, and desperately wanting the basic rights to not feel like a luxury. Across South Asia, I have a fellow speaker from Bangladesh as well who will also align with the same thought. Bangladesh and Sri Lanka, youth-led protests were reflecting a very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governance system, and Nepal also was really influenced by the regional atmosphere. It was not something what happened in Nepal was overnight. It was something that was being impacted through South Asia regions as well. In Nepal, social media became more than a platform of entertainment. You might be thinking that all happened in a physical way or in the protests. No, it all grew up in social media. It became a space for political discussion, identity, frustration, and mobilization. Before September 8th, a regional digital trend around Nepo babies, especially influenced the conversation that was taken from Philippines, became very popular online. This music triggered lots of Nepalese youth. This music triggered lots of Gen Z youth. So this is from Bangladesh, Sri Lanka, that influenced Nepal's accountability for the government and to have a conversation, but it was completely being ignored. And this trend, where I'd like to play this, if you can see there, it's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Money, money, money. This circulated in Nepal, Nepalese living all around the world like a trigger. Within 24 hours, this was rapidly growing, and it was criticizing the visible, privileged life of children of politicians, contractors who were openly displayed their luxuries lifestyle online. And it did not stop there. The opposition completely reject this thought. The song, The Winner Takes It All, The Money Money, becomes the most triggering song of ever for Nepali youth, the Gen Zs we call them.
And for this resentment, the government, rather than accepting this fact, acknowledging what was happening digitally, they completely rejected this by tagging them with, you should be blamed for your parents being poor rather than the system. And this triggered many, many youths more to furiously come for the protest together. All the Gen Zs, they were very incentivized, they were very, very intensified. Public frustration came to protest on September 8. At September, same time, Nepali digital spaces were already being restricted. TikTok has been limited. Across concerns around surveillance and media control were growing in Nepal. The government that was there on that September 8 and 2025 completely restricted all social media platforms, fueling more of the fire in Gen Z. Mainstream narrative framed Gen Z protest as Gen Z being out of control while for just a social media. The real issue was much more deeper. It was about inequality, corruption, exclusion, and lack of accountability. I was personally present in September 8th protest, standing in solidarity along many others. The protesters were mostly young kids from schools and colleges who were there to say, we want accountability, we don't want corruption, we want our future to be here in Nepal, we don't want to struggle after our class 12 to end up in other countries just because our government is not acting right. That was their main demand to be in the protest. But the media narratives, overall media, were only talking about it is just about us, Instagram or TikTok being banned. But it was, again, way more than that. The protest itself was very peaceful. It was not led by any political parties. It was led by the young people. But the kind of participation came in the protest was way more than it thought it would be. The crowd took over the cities. And then the ordinary citizens showed solidarity. However, it fell into a very rapid escalation. Crowd control measures failed and many protesters were injured. I would like to take you to September 8th main protest as well. These were just the thing that I just mentioned. As you can see beside me is the protest that was happening in September 8th. Most of the students were there at the front liners. They were trying to come forward till to BICC Hall, that is the main parliamentary house, to make their protest very seen and visible as well. This was the time when the protesters were going forward. As much as they were trying to make it peaceful, again and again, the trigger by the government and the police and the lots of people having their political interests vested starts fueling the protest. And then slowly, this peaceful protest turned into one of the most chaotic day, September 8, 2025, which killed lots of young students in school dresses. Those were the students who were attacked, triggered. These students thought that we'll come in school dresses. I like to remember a conversation with a young kid who was in a school dress. I told you, why you are in a school dress? You should have come in a normal outfit, outside outfit. The boy told me, Didi, sister in Nepali, I am the safest one. You are the most unsafest one because you are not in school dress, but I am in school dress. The boy later was shot dead. And this boy, who was telling me, who was very confident nothing is going to happen to him, is now not dead. And with him, along with him, there were lots of young people who came in the protest to solidarity, to wake up their government by saying, we want equality. We don't want our parents to be blamed. We want system to act right. And all of a sudden, September 8, all the social media conversation shifted from the political frustration, the unequal balance, to overnight being Gen Z gone wild over a social media ban. Again, it triggered many of them. September 8 did not stop there because September 9, something more chaotic happened that changed the face of Nepal's historical change in the democratic structure. The escalation was media narratives being very circulated online for Gen Z protests going wild, which I just talked about. The death and injuries took in a very wild turn, and September 9th, okay, I think the video is not on chat, but it's fine. The narrative battle.
The narrative battle with mainstream media and independent media like us, like me, were fighting with each other. International media started circulating September 9th as Gen Z going out of the control and killing lots of people, the protesters gone wild, burning everything down, but it was actually infiltrated by lots of political vested goons as well, I'd like to say that, and it was given the name of Gen Z protesters. The narrative again focused on saving the government right then, rather than focusing on the youth that has lost their life on September 8th. And because of which, slowly and slowly, the fear was so intensified that the narrative battle was everywhere. In Nepal and around the world, media coverages were about, rather than being focused on Gen Z gone wild and actions identified groups were attributed to Gen Z protesters discording the legitimacy of the movement. As Nepal trend globally, the misinformation also trend globally. These were some of the reports that that was wrong, false information of the Nepal, the protesters, videos, footages that were being used in the name of protest was actually of some other countries that were being used, and again triggering the Gen Zs for making violence within the country. So misinformation during Gen Z in media narratives built the reason for many Gen Zs to go wild more and more. And September 9th was the day that finally, because of Gen Z's continuous fight, the then former government has to resign and the parliamentary was dissolved, forming a new, or starting or making a way for forming a new government. The parliament was dissolved, Nepal was there was no guardian, would we like to call our government. There was no government at the moment. And in 6 months, something happened in Nepal, which no one ever even envisioned, that in so fast time that we'll be able to have so many things. So September 9th was also a reason that internationally, when medias were saying so much things about Nepal, media were making false narratives for Nepal. How do we fight for it? So every independent journalist like me, we're trying our best to come forward and make sure the world knows what is happening in Nepal. As large youth migration I spoke about is internationally, they were completely clueless about what was happening in Nepal. So digital information where I make sure that as I was in the part of the protest and I made sure that I should also let the world know what is happening in Nepal without being pressured from the media, main traditional media narratives, the main political parties, and the threatening that was happening for media to speak truth. My digital information that I started keeping in social media reached over 10 million engagement internationally for showing the truth of Nepal and not being scared of it, which really helped Nepal and Nepali youth staying all around the world to take a breath and start following the right information, the right digital activities that was happening in Nepal. But later on, I had to go through a defamation case by then the government and people in power, but still I was able to fight for it, and it is still there. If you go in my social media platforms or Google, you can find all these videos that are still circulating, and the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ere able to know what was happening in Nepal besides the mainstream media. This experience reinforced a very important reality for me. Digital spaces today are the battlegrounds of truth. They can distort reality, but they can also document, resist, and challenge dominant narratives. In recent years, Nepal has seen increasing digit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governance system. While these changes are often presented as modernizations and efficiency, they also raise concerns over surveillance, data control, and shrinking civic spaces. Digital authoritarianism does not always appear through direct censorship. Often it operates subtly through regulation, pressure, monitoring, and narrative management. That was exactly what was happening before September 8, 2025. At the same time, digital platforms continued to create important opportunities for democratic participation, especially for youth. A democratic process which was taught to be traditional inside the parliament, only for people who understand politics, to shifting the narrative to social media where everybody could understand politics and democracy. They allowed decentralized communication, civil mobilization, and public scrutiny of power. After the protests and political instability, Nepal entered a very major transitional phase which we called a practice of modern democracy. An interim government was formed. Nepal's first women prime minister, Sushila Karki, was responsible to stabilize country and conduct election. And it is a history itself that within 6 months,
the elections happened. And the political transition was huge one. A transformation into political legitimacy itself was built in Nepal. 2026 elections reflects, a scholars describes a networked populism where political influence increasingly shaped through digital engagement and emotional resonance online made a two-third government through digital media. Traditional political parties struggled because their structures remain hierarchical, while younger generations were already politically active in digital spaces. The release of BBC documentary, the one I just showed to you, is from BBC footages. Shot Like Enemies reopened a national discussion around state violence and accountability just before 2 days of the vote. And this video became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people to vote for the government that we have today into two-third majority. The environment contributed to rise of the youngest prime minister, I think, around the world. I thought it was before only South Asia. I just checked the fact, and he is the youngest prime minister of 36 years, Balendra Shah, and Rashtriya Swatantra Party, which represented a dramatic political shift in Nepal. In many ways, this became Nepal's first digitally constructed government. The rise was not built through traditional party structures, but through relatability, direct communication, symbolic disruption, and social media visibility. Social media, when it was only called, it's a platform I don't want to be in. Now, a platform that decides who is going to be our next prime minister. For many young voters, he represented a political system they no longer could trust it. And Gen Z participants describe feeling the same. We are tired of waiting to be saved. The same leaders and their same children. Now we have a hero. Well, that is something very debatable at the same time. We should have that in the practice of democratic structure to make someone hero or not. Well, time will tell that. In the 1 month of Spaces, it has realized that digital spaces can empower participation. Digital spaces can centralize power, manipulate narratives, and strengthen more sophisticated forms of control. The Gen Z protest, therefore, not only was about social media or one specific event, they reflected much deeper democratic tension between control and participation. Nepal's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digital influence today shapes not only activism and protest, but also election, political legitimacy, governance, and the future of democracy itself. And with that, when we talk about reforms, we want reform on everything. Or we try to speak for one time and say we are enough with everything was what Nepal's democracy today, the changing narrative, looks like. Digital authoritarianism, as I've clearly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that it comes through subtle hindrances in everyday life that makes people go wild, that makes youth go wild. And this was my experiences in the field itself. Working hard and fighting with the mainstream is a difficult job. But we have to do our part, because the world, how it's functioning and how it's moving, it really needs to be redefined what actually we mean by modern democracy, what we actually mean by protecting our democratic rights. It actually means by, the question is also for all the participants here. When we are being told that it's our constitutional rights, are the constitutional right inclusive? It is participatory, and it is not something that we are being talked about, only to be talked about, rather than being also asking questions to the government. So with this, I come to the end of my presentation, and to everyone, I'm very open for the discussion on this particular topic as well. This was the history change maker for Nepal on September 8 and 9, 2025. Thank you so much, ladies and gentlemen. 네, 프리아 시그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장면과 자꾸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 5월에는 고립된 광주였었고, 통신과 신문과 방송이 모두 멈춰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광주는 지금까지 광주의 기억에 대한 왜곡과 은폐에 맞서는 기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보편화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시그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그 사례들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조차도 서사의 전쟁, 또 민주주의의 왜곡, 어떤 감시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어떤 민주주의가 고착되어 있는 어떤 제도로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같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질의응답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발표입니다. 예,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신 이태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태호입니다. 저는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해온 시민활동가입니다. 그리고 소개는 적지 않았지만 지난 2024년에서 25년까지 있었던 집회를 주관했던 시민단체 코얼리션에서 집행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전에 2018년, 19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때 만들어졌던 어떤 시민사회 연합체 코얼리션에서도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후에 뭔가 집회와 시위만으로는 좀 세상이 잘 안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걸 촛불혁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단체들이나 보수적인 시민들과는 어떤 안전한 대화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게 저한테는 큰 화두였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진보적인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법 일관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 채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제 소개가 길어졌습니다. 우선 제 앞서서 좋은 발제를 해주신 정현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프리아 시그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젠지 세대의 집회, 최근에는 일본으로도 옮겨지고 있고 또 이란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양상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었는데 좋은 사례를 들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어진 발제문을 간단히 읽는 방식으로 제 발제를 이어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으로 헌정 질서를 평화적으로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랄지 사회 갈등은 지속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게 민주주의의 회복이 없으면 민생도 경제 회복도 쉽지 않다, 이런 것은 확인됐고 입증되었습니다만은 정치권의 양극화, 그 다음에 불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뒤에도 성숙한 공론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교적 민주주의가 정착됐던 것으로 평가받던 나라들에서도 아직 이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모두 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했던 유럽의 상당수 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데서도 극우 세력이 집권을 했거나 아니면 집권 가능한 수준으로 세력화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론장의 붕괴, 민주적 공간의 위축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내외의 악조건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 빛의 혁명에서 확인됐던 국민의 주권 의지와 역량을 어떻게 지속적인 어떤 변화의 동력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고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큰 숙제인데, 그러자면 참여민주주의나 수구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또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민사회와 국가 전반에서 민주적 역량, 민주적 회복력 같은 것들을 강화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이런 시도들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 기반 구축은 앞서 촛불 정부로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조되었고, 그 전에 보수 정부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든가, 주민 자치를 제도화하겠다라든가, 수기 공론장을 확대하겠다든가,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겠다든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민관협치를 하겠다는 얘기, 뭐 마을 만들기를 하고 사회연대 경제를 육성하겠다, 뭐 이런 논의들이 꾸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보장하는 체계로서 아직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 참여는 권리라고 하고 있고 헌법에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법제연구원에 제가 물어보니까 시민 참여가 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헌법은 국민 주권은 보장하고 있는데 시민 참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권리로 하고 있는 법이 있나 찾아봤더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이 권리라고 하는 법이 없어서 최근에나 세월호 가족들이나 이태원 가족들이 주장을 해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최초로 안전이 시민의 권리고 국가의 책무다라고 정의한 것처럼 시민의 참여를 권리로 선언하는 법은 없다. 그냥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법 같은 거는 있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 참여 같은 것들 제도하거나 권리로 보장하는 것 말고도 사실 정치적 양극화나 이런 정치적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개선도 되게 중요하죠. 민의의 다양성을 어떻게 선거제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것도 아직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의 직접민주주의 또는 수구민주주의 같은 걸 좀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입됐는데 아직은 잘 정착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탄핵 집회를 주관했던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게 이제 시민사회 코얼리션입니다. 이 기구가 탄핵 국면에서 123개 개혁 과제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건 좀 대의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시민의회 같은 걸 만들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나 뭐 이런 데서 시도했던 시민의회 같은 것을 만들자 하는 것이 123개 과제로 제안되었고, 특히 정치, 사법, 행정 분야에서는 3대 우선 과제로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된 다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라는 단체들이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본부와 협약식을 맺었는데, 시민의회는 못 받겠다고 그래서 뭐 유사한 프로그램, 국민공회라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의사가 있다. 대신 시민사회 기본법이라든가 시민사회위원회, 민주시민 교육지원법 같은 건 만들겠다 해서 이런 걸 패키지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협약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온 이재명 정부에서 아예 이러한 시민 참여 또는 시민사회 활성화 같은 것을 좀 종합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이게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는 종북 세력이고 이권 카르텔이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 어떤 정책을 취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이런 부침을 겪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에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시민 참여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기본법을 만들고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시민 참여에 대한 국가위원회,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 실현,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듯이 시민 참여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을 합의해서 지금 법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민 참여는 워낙 넓으니까 그럼 시민 참여를 어떤 분야에서 주로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4가지 정도의 영역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 OECD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한번 뽑히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민의 수기를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아까 시민의 덕성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어떻게 다양한 관점들을 대화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민주적인 교육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이걸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조직들의 활동 공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이 4가지 영역에서, 다시 정리드리면 시민 정책 참여, 수기 공론화, 민주시민 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로서 보장하고 그걸 정부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제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그럼 한국은 어떤 수준인가, 현황은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의 인식을 간단히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OECD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크게 한 세 수준으로 나눕니다.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게 이제 세 단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뭐 디지털 정보 공개까지 포함해서 제법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의견 수렴은 좀 관리 차원에서 하고 공동 참여, 공동 정책 결정 같은 시스템은 잘 형식적으로는 됐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단발적인 성공 사례가 있지만 제도화라든가 표준화라든가 반영률이라든가 이런 게 형편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기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여기 이곳 광주 전남도 공론하니 뭐 시민 수기니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갈등 관리 목적으로 편의적으로 단발성으로만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전남 통합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보면 헌법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데 어떤 공론화를 했냐, 어떤 수기 절차를 거쳤냐, 이 과정에 광주 전남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냐 보면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론화니 수기 프로그램이 편의적으로만 작동하고 있고 이걸 제대로 했는지 평가 시스템 같은 것이 없다. 당연히 반영 시스템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시민사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전에 군부 독재 시대는 통제했죠. 그 다음 민주화되면서 협력하고 또 시민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겠다. 나아가서 활성화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통제하거나 다시 탄압하거나 하는 이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국가 단위의 말하자면 인식과 정책을 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헌법적 보장형, 시민사회의 역할은 헌법적으로, 헌법 정신이고 이게 헌법이다. 이렇게 보장하는 게 있고,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 공식화하는 단계가 있고, 아니면 그냥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갖다 쓰는 정책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협력 파트너로 좀 인정하는 듯 하다가 정책 도구로 갖다가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18 재단 같은 데서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꾸준히 강조되어 오긴 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편 저편 얘기도 하셨지만 보수는 시민교육하면 어떻게 투철한 안보교육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보는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 진보적인 이념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민사회의 합의가 별로 없고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주 정책도 불투명하다. 이게 저희가 보는 인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참여 기본법을 정부랑 같이 준비해가지고 공동으로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참여 우리가 시민의 정의가 법적으로 된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법을 할 때 시민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일단 정부는 국민으로 쓰자고 그러거든요. 국민참여기본법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우린 절대 안 된다. 시민참여기본법이어야 되고, 그럼 시민을 굳이 법적으로 정의해야 되면 일단 국민, 그 다음에
주민 참여나 이런 데서 보장하는 주민,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도 하자라고 저희가 주장했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이해 당사자로서는 참여하는 메커니즘이 행정 절차법에 있긴 한데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까지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되게 저항해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까지로 시민의 정리를 하는데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왜 하느냐인데요,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한다로만 한정하려고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다. 시민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 자신의 권리,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기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을 시민 참여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권리를 명시하고 이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의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참여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촉진해 나간다 하는 구도를 가지고 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됐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광주 전남 지역과 관련해서 지역시민참여위원회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광주 시민단체는 이제 시민참여위원회 정도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시민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역별로 만들어진 시민참여위원회 또는 지역의 결정에 따라서는 시민청 같은 것들이 협력해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니까 역시 보수 단체나 보수 정당들은 역시 진보적 시민 단체의 밥줄을 만들어 주려는 거다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또 진보적인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는 자율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왜 국가가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제기하십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뭔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시민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촉진체계이지 관리체계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대답은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 지원 조직이나 특혜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 정책을 마련하는데 보수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서 발전 계획을 함께 짜들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호 위원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세 분 선생님 모두 굉장히 압축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혹은 느끼셨던 점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이태호 위원장님 발표 들으면서 요거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화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세션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화두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두관입니다. 저는 그 정현수 변호사님께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보통 그 자유지형에 있던 국가들의 그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공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뭐 극우 세력의 반어법적인 그런 거를 방지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방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그 결과 한국에 있는 지배 엘리트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시민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귀족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윤석열 씨의 그 내란 과정에 이제 모든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잘못하지 않았다 계속 주장을 하고, 그걸 용서해줘야 된다는 극우 세력들의 이제 그런 개입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가져야 되는 그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좀 대안적인 그 개념을 가져야 될지, 그 반헌법 세력이 더 이상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하죠. 더 이상 이제 이 나라의 뭐 쿠데타라든지 다른 나라도 그거겠지만 이 민주주의를 이제 붕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막으려는 또 어떤 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독일 같은 사례를 보면은 독일에는 그 연방 헌법 수호청이라는 그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정부, 행정부죠. 행정부라든지 사법부에 있는 뭐 신나치 세력들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혐오 세력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행정 처분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형사 처벌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한국에서도 이제 실현 가능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말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실천적 과제 중에 첫 번째로 헌법 전문, 뭐 이번에 사실은 헌법 개헌안에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표결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저항의 역사들을 헌법 전문에 새김으로써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의 최저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 미래 세대에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개헌안에 꼭 그 4.19, 5.18 이렇게 쭉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제도화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즉 2차 대전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 방금 말씀하신 연방헌법수호청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쓰였습니다만 진보당이 결국은 해산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제도로서 과연 민주주의를 방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늘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위헌 심판을 받아서 진보당이 그렇게 해산된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산된 사람들이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여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다른 정당을 만들게 되고 있고,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혐오 발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광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4.3 재단에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4.3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와 동시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희 프리아 선생님이 쭉 발표를 해주신 것에 정말 놀라운 게, 저도 네팔의 상황을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소위 디지털, 즉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제가 들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고, 결국은 그것이 정부가 했던, 즉 권력자가 했던 간에 아니면 소수자가 다른 쪽에서 했던 간에
우리가 계속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권력을 지금 가진 뭐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기소하는 건 행정부 쪽에서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혐오로 기소하고 처벌받는다고 해서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어적 민주주의, 물론 이제 헌법이 어떤 때는 굉장히 무용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적어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규범화한 게 헌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의 그런 부분을 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태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요즘에 그 갈등 문제에 관해서 토론회 같은 거를 제가 한 어떤 사례를 들어봤더니 좋은 취지로 소위 보수적인 생각이든 진보적인 생각이든 보수적인 쪽에서 나온 젊은 친구였는데 다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자기가 그런 뭐 위험성에 듣고 어떤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거 자기도 다 설명을 했는데 단지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지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역시 또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안적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제도화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늘 고민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법제로서 처벌이나 또는 완전히 배제, 즉 정당을 해산하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질문자의 의도와 또 앞서 같이 발표해 주신 분들의 발표 내용까지 아울러서 답을 주셨는데요. 저희 세션이 어떤 답을 확정적으로 찾는다라기보다 같이 고민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 계실까요? 네, 그 고민하실 동안에 제가 오히려 이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태호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정현순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 시민참여기본법의 이제 제정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희가 윤석열 시대에 보았던 것처럼 그 이전 정부에서 제정되었던 뭐 법 혹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들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시키면 너무나 무력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지만, 법률가로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저는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변호사를 94년부터 했습니다. 사법시험을 30여 년이 훨씬 넘은 세월 속에서 저도 많은 법률안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기도 하고, 그 법률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화하는 것은 경화하는 겁니다. 굳는다는 거죠. 무엇이 굳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아까 제가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위태롭고 시끄러운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굳어져 가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법률은 가장 강력한 법률은 처벌하는 법, 즉 형법이지만 가장 약한 법률은 선언하고 교육시키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뭐 들은 바가 많지를 않아서 오늘 이태호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듣게 됐는데, 이 법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제도화되면서 굳어지는 거죠. 즉 시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과연 여기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마 아까 이태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단체에서 이 법률을 보고 진보 개혁 시민운동했던 사람들 밥그릇을 만들어주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비판적인 것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저선은 이게 있겠죠. 교육의 효과, 아까 말씀드린 법률의 가장 약한 형태의 시민 참여를 교육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약간 농담 비슷하지만 저는 그래서 시민참여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은 시민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정된과 동시에 근로시간의 단축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더 또 하나의 또 제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시민참여기본법이 잘 되기 위해서 소위 교사, 공무원의 정치 참여 부분이 훨씬 더 자유롭게 돼야 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나 공무원 같이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사회적 책무를 진 사람들은 빠져 있고 굉장히 한가로운 자영업자라든지 정치적으로 이런 여론몰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네에서 과연 누가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하고도 다 있는 건데 공화국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화국의 시민의 덕성, 즉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 건가?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정치적 발언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더욱 없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프리아 선생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프리아 선생님이 뒷부분의 맨 마지막에 민주주의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네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기도 하고 허위의 이런 그런 비난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그 공간들을 형성할 힘을 갖고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미래다. 미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정말 저희도 유튜브라든지 이번에 12.3 내란 이후에 그런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즉 이 디지털 네트워킹에 있어서 각별히 지난 그 네팔에서의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씨앗이라고 할까? 그런 노력의 씨앗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 얘기도 해주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조금 더 얹어서 같이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네팔은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되어서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변화를 담당할 수 있는 혹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세력으로서의 그 정치 집단 혹은 세대, 계층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o two questions. First, starting with the narrative and the control over the Gen Z protests, how we control it, how whatever happened in Nepal. You know, interestingly, in Nepal's internet penetration is almost around 55% only. Despite having internet penetration of 55%, the digital reform was able to be bought in Nepal, which made an entire populist democratical
people's movement leading to a two-third majority government. How is that even possible to a country where internet penetration is only 55%? So that speaks for the desperation itself that people in name of internet access were also being digitally controlled. So they decided that we need to have a voice, and the only platform and accessibility that was beyond, how we call it, accessible was the internet access or the digital media. So from that, the Gen Z protests were able to be closely happen, but it also strengthened the digital rights of Nepal strongly, ensuring that it should be transparent governance is our wish, and supporting independent media and promoting digital literacy are critical steps when we talk about what happened in Nepal. And the narratives that were made were because we were very weak with our we were very weak with the transparency or how the government works in the digital spaces as well. So it's very important, with adding on your question, that comes with the drive of change for a new government. It equally comes with how we digitalize and how we are not controlling it. We're not surveilling. The new government is not having the surveillance over the people, but it is also making a mechanism where they are protecting their digital rights, and people don't have to go wild on digital media to be listened or heard. So the new driving change for the new government, it has only been 1 month that the new government has come to their power and the position. So it's too early to say how they are doing right now. But we need a practice of a very sustainable democracy, which is going to be the session after this as well, which is going to be touching on a lot of aspects. So we want a very sustainable democratic country. Again, when I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Nepalese people are struggling for basic right as it is very, very luxury. So they want the new government should be planning on a very smooth ensuring the GDP to rise, and how we are focusing on per capita of income of Nepalese people, it raises. So how we prioritize that, and rather than being focused on symbolic moves, the digital government popular era biggest challenge is also they rather focus so much on symbolic moves. So rather focusing on symbolic moves and measures, we need to focus on a very sustainable practice, bringing people, profit and planet together. That is how the youth, not only the Gen Z, but the millennials to boomers, everybody is going to relate to the new drive of change. Young people can have lots of energy, but young people also need to focus on the procedural political process, which I see little lack in the new government that is functioning in Nepal. But we hope that, again, it's only 1 month, a long way to go. So I hope the new driving change can be that this government prioritization on stability, because Nepali people have seen instability for many years. Now they want to see a practiced, stable, sustainable democracy. Thank you.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단상에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서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었는데,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 발표자들께서 기운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쪽. Thank you. I have a question for Mr. Lee. From my limited knowledge, I know like some women and some sexual minorities were quite active in this last, the movement, and I wonder how are they continually in this process, the post this protest? Are they and how your organizations are trying to incorporate or working with them? Thank you.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저한테 온 질문 맞죠? 비상행동이라는 코얼리션이 페미니스트 운동이나 다른 여성 참여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비상행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였고요. 하지만 시민사회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룹들로 공동 의장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거기서
특히 페미니스트라든가 아니면 그 차별이나 혐오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의장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이 공동의장의 하나,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그 여성단체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공동대표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또 이제 마지막 탄핵 국면에서는 매일 집회를 했죠. 하지만 이제 집회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탄핵을 또 이 탄핵에 대한 헌재의 인용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집회의 1차적인 목표였지만 매번 그 집회 공간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 집회에서 특히 차별이나 혐오에 반해서 다양성을 보장하자, 그리고 차별을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분들의 발언, 참여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의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까 비상행동은 123개 사회대 개혁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123개 사회대 개혁 과제를 한마디로 운동권들의 코얼리션이 낸 건데, 이게 그럼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공감한 과제냐 하는 논란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여론조사나 아니면 우리 내부 투표를 통해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하는 과제를 뭐 30개든 10개든 좁혀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토론 결과는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투표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라고 토론 결과가 돼서 그냥 123개 과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23개를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냈지만, 어떤 때는 정책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게 연대의 지혜이기도 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질문 저쪽에 손을 드셨네요. 네, 저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한국 기자고요. 그 네팔 발제하신 선생님께, 프리하시게 된 선생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기자시고 그 지난해 젠지 프로테스트 커버도 하셨고, 제가 2006년에 그 모나키 왕정이 전복될 때 그 시위를 이제 취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2008년 그 재헌의회 선거, 그 이후로 해서 네팔의 어떤 이 변화 과정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왕정에 대한 저의 관심과 우려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시절부터 이제 계속 관료하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총선 전에 그 2006년, 8년 그 상황에서 쫓겨났던 그 왕, 가넨드라, 그 왕이, 지금은 왕이 아니죠. 근데 전 왕인데 퍼블릭 스테이트먼트 이슈한 거 기사로 나온 거 보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반대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담아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내셔널 컨센서스가 있어야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별 분쟁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국민적 합의를 먼저 하자. 이게 이제 사실을 이렇게 좀 미루게 하는 어떤 그런 어법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 그 왕정 복고 세력들의 당인 그 RPP 당도 이 내셔널 컨센서스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 왕정이 다시 일정하게 정치 세력이 작지만 없지는 않고 여전히 이렇게 환호하는, 그리고 그 시절의 노스탈지를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그리고 정당도 있고요. 다시 그 혼란 속에서 다시 복구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발렌드라샤 신임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 특정한 이념적인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념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플렉서블 할 것 같은데, 이 전 왕정 세력과 바렌드라샤 신임 총리, 이 신임 정치 세력 간의 일정한 타협이나 그런 협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Well, if I say that, it's being recorded. Okay. So to answer your question,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part of 2006 to 8, the very important part of Nepal's history. Well, answering your question, that monarchistic, as a fellow Nepali, I would not want that. But constitutional monarchy has been the voices of many Nepalese people and they're having very open conversation as well. Constitutional monarchy, yes, maybe there is a conversation going on, but the return of monarchy, I don't think so. The long flight of Zanzi protest that came in Nepal was not for to bring the monarch system, but it was to rightfully practice democracy in a rightful ways and access our constitutional rights. And for table conversation with the Prime Minister and the former king, well, I'm not sure what the conversations they might be having, but how it looks right is definitely he looks very empathetic towards the monarchs. So maybe it can be his very personal sentiment, but as a country, Nepal in the majority, we are not going to have monarchy, but constitutional monarch, the conversation is still going. Too early to be answering that question, but I don't think so Nepal will have monarchy again, or there is any scope of bringing monarchy back in Nepal. Thank you. 네, 굉장히 그 네팔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는 한 2개 정도, 2-3개 정도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플로어에서 네, 손을 드신 걸까요? 네,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원에서 아시아 NGO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장소연이라고 하고요. 네, 먼저 이제 전현수 선생님 이제 글을 보고 좀 성찰을 했던 부분이, 저는 단 한 번도 이제 보수 세력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보수는 윤석열의 그런 시간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뭔가 이해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내가 환대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었나라고 했을 땐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찰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태호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연대의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가 정말 이게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것을 제가 아직 뭔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관심 있게 바라보지도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을 때 어떤 접점이라도 보셨던 그 접점을 찾아가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민주교육이라는 것에 진보 진영은 이제 너무 뭔가 이런 이제 서로 약간 이념의 다툼으로 이제 민주교육이 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이게 또 한국의 지금 현실과도 좀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좀 활동가로서 그냥 어느 한쪽 이야기들 중요하고 정말 그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려면 좀 어떠한 부분이 저희에게 요구되는지 활동가의 입장으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그 고정관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는 민주시민교육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보수가 걱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이나 공론장에서 진보 세력들이 주입식 교육을 할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왜 인권 조례 같은 거에 반대하느냐? 유치원에 가서 얘들아 젠더는 66개가 있단다라고 주입할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학적 올바름을 또 추구하니까. 근데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독일 정치교육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 것 같지만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동독에 대해서 서독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독을 포용할 수 있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합리적인 보수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면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그리고 한국 진보 세력들은 민주시민교육, 꼭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네이밍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들은 보수였습니다. 진보는 민주자 기분 나쁘니까 빼라, 정치교육이라고 주장하자고 그래서 지금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안 하고 정치교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의 본질적 요소로 들어가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하지만 내란 청산 프로그램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 보수 파트너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폭로해도 되겠네요.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빼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제가 머리띠를 두르고 한 달째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탄핵에 반대했고 윤석열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당시 책을 쓴 사람은 대화 파트너도 안 되는 거냐? 무슨 기관장 뽑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뽑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정부가 민간 대화를 하는 파트너십을 정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그쪽에서 보면 이쪽도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돼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한테 질문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윤석열이 니네한테 진짜 뭐 이렇게 탈탈 털어서 법을 악용한 거 사실인데 그 수사했던 사람이 박근혜 탄핵 사건도 수사했었다. 너 알고 있니? 우리도 그때 탈탈 털렸어,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재명도 한번 털렸고 박근혜 지지자들도 한번 털렸으니까 쌤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만 되게 당한 것처럼 무슨 특검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때 우리도 그렇게 털렸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얘기해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영역도 있고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수와 진보 간에 안전한 공론장이 만들어질 거 장담할 수 없는데 정작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청할 얘기들이 제법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거리를 찾으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는 이태호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정현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민주주의 공동체는 정적이고 살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되고 어떤 진동이 일어나는 굉장히 피곤하고 시끄러운 공동체라는 의견에 좀 굉장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태호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질문에 답변하심에 있어서 그 100몇 가지의 의지들이 광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의미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프리아 시그델에게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네팔 젠지 프로테스트라고 명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내부의 어떤 그 사안들이나 내부에서 다양한 정체성들을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12.3 시위에 관련돼서는 사실 기성세대들이 아무리 진보적이라 하시더라도 그것들을 청년으로 사실 명명을 하곤 하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빈곤환자들이라든지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미등록 이주민들이 함께 뒤섞여 있던 그런 굉장히 시끄러운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런 청년 이렇게 묶는 것처럼 혹시 젠지도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떤 정체성들과 의제가 함께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책을 주장 안 하는 것도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3개를 30개로 줄이자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30개를 줄이는데 동의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좀 자신이 없는 분은 30개 중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30개로 줄이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할 것으로 해서 저는 30개로 줄이는데 지지를 했는데 걱정을 했던 분들은 30개로 줄이지 말자라는 게 해가지고 근소한 표차로 30개로 개혁과제를 줄이는 그 내부 투표에서 51대 49 정도로 부결돼 버렸습니다. 근데 뭐 부결됐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쉬웠어요. 하지만 연대기구가 다양성을 보장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가 안 된 정책을 주장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집회를 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슈, 뭐 평화 이슈, 뭐 페미니스트 이슈 같은 것들은 독자적인 발언을 할 공간을 얻었죠. 연합해서 같이 주장할 기회를 놓친 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I'm not sure if I get the question. So you are the Gen Z and the youth representation comes under the same category, or what was your question? Can you elaborate your question if it's okay? Like specifically? 젠지 프로테스트 안에서 사실 다양한 정체성들이나 의제가 안에서 내부에서 네팔 내부에서 오갔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Yes, so Gen Z protest was mostly, this is not something that integrated by Nepalese people themselves. Gen Z is a movement, or Gen Z is a westernized youth concept, like how we define the people born between 1990, I guess, 1997, if I'm right, yes. So it is from 1997 to 2000 people are basically defined as Gen Z. So in Nepal, this youth segregation are basically between the part of the Gen Z protest, or we call it the revolt, where between Gen Zs and millennials. It was a mixture of both of them. But the Gen Z movement was basically given, the name was basically that came from the South Asian region flow. It was, I think, similar in Bangladesh, Sri Lanka. So that's how this protest was also specifically given the name of Gen Z. Yes, it was definitely to be called a youth protest, but it was more segregated and more Gen Z focus made the momentum in Nepal and around the world. So that's why how Gen Z focused change became the narrative rather than just youth. If it would had only been youth, maybe the impact at this level would have not been possible, but the narrative built under the Gen Z focus group who and identified themselves as Gen Z create the magnet to center Nepal's changing political process, I would say that. So that's why it was given selectively Gen Z rather than youth. Yeah, okay, I hope I answered your question. Okay. 네, 이렇게 열띤 질문과 응답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작년인가 들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행동하는 보수라는 표현을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이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고민들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좀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또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신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세션에서 모레까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를 위해서 애써주신 세 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은영 자장님과 세 분 연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약 10분간 휴식 후에 다음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역 계단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요. 자유로운 음료와 쿠키를 준비되었으니까 이용하시고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저희 3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광주민주포럼 포커스 세션이 진행될 예정에 오니 현재 행사장 바깥 로비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쾌적한 포럼장 환경 유지를 위해 생수를 제외한 모든 음료와 다가류는 로비에서 드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광주민주포럼 포커스 세션이 진행될 예정에 오니 현재 행사장 바깥 로비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열띤 토론으로 인해서 되게 쉬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는데요. 네. 네. 저희 이제 다음 세션인 포커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건은 미국 패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국제법, 주권에 대한 국제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번 포커스 세션에서는 이 사건 전후 베네수엘라가 마주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제 전문 프리랜서 언론인인 이유경 기자님과 베네수엘라 언론인인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즈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소개받은 이유경이고요. 저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국제 분쟁과 인권에 천착해서 20여 년 이렇게 취재하고 또 뭐 분석 기사들 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태국에 오랫동안 베이스 두면서 포커스 두고 취재한 거는 주로는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게 될 베네수엘라 이슈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여러 가지 베네수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2000년대 그 차베스 대통령의 그 소위 이제 21세기 사회주의 그런 혁명,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 팔로우하고 그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막 취재하고 현장제 이루어지는 못했던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이제 맡고 나름 열공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 내부적인 얘기들은 우리 오늘 이제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즈 우리 기자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그 내부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근데 우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지난 1월 3일에 그렇죠? 그 마두로스 대통령이 이제 저는 이제 납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체포된 거죠. 납치 스타일로 abduction style, he was taken.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충격이 컸었고, 이제 뭐 법률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국제법 위반이고 주권 침해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베네수엘라 내부에 그 직접 현지에서 이 마두로 정권 하에서 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이제 통치하에서 있던 그 내부에 있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얘기들로 오늘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 국제 이슈를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균형 맞춰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세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떤 외부적인 혹은 지정학적
어떤 다이나믹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 해석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 문제이고 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1월 3일 있었던 사건은 뭐 국제법 위반의 사버레인티에 대한 어떤 침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항상 이 분쟁 취재할 때 그 내부에 있는 내부 사회의 그 어떤 로컬 컨텍스트를 또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실제 민중들의 어떤 그 현실이나 이런 거를 알맹이는 쏙 뺀 채 이제 밖에서 보는 어떤 그런 되게 겉핥기식의 이런 것만 보기 쉬운 그런 좀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얘기는 조금 그 내부 얘기에 많이 초점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적 한적 제한도 있고 뭐 이제 뭐 지정학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 많이 좀 몰입하다 보면 얘기가 1시간은 부족하죠. 그래서 내부적인 얘기를 좀 귀한 손님 모셨으니까 좀 많이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선생님께서 한 about 20 minutes, 그 프레젠테이션 발제를 한 20분 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제 나름 준비한 질문으로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또 얘기를 대담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 이제 플로우 퀘스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So could you start? Oh, thank you. Thank you, Yukyung. I'm really grateful to be here and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I am Luis Carlos, that's my name. I'm a Venezuelan and also a Spanish citizen because my family is a mixed family. In this moment, for a few months, I'm living outside Venezuela because in Venezuela I was under persecution. I was in jail in 2019. I remained in the country even in the trial and a lot of things, but the past year, I received an international award. I went to receive my award to New York. I was with George Clooney and talking about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Our government didn't like that, so they suspended our passport, my wife and me. So we remain outside this month, waiting for a change,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to come back. But Venezuela is my main core, is my job, is my passion. I'm a journalist, I'm a human rights defender living and working in Venezuela all these years. And I feel that it's like a thing, like it's generational. Generational, I live all the process of the Chavismo since I was a kid, from now until now. And generationally, I live all the process of the censorship of the media in Venezuela. So I worked for newspaper that in this moment doesn't exist. I work in radio and on TV station that in this moment there doesn't exist or they are under censorship. And I worked in web pages, digital platform that in this moment are suspended or blocked inside Venezuela. So it's like running and running and everything is exploding behind you because the system is taking more and more control. So I want to begin explain some things. First of all, the Venezuelans, people like me and everybody, we are dealing with a huge problem that everybody in the world has an opinion about United States and about Donald Trump. And that opinion is biased everywhere. And that's natural and that's normal. But in our case, we are dealing with a problem that a lot of people take posture, take an opinion about the United States and about Donald Trump in this moment, and from that position, they are analyzing what's happening in Venezuela. So first of all, the problem of Venezuela is not a problem between North and South. It's not a problem between big country and a small country. It's not a problem about rich country or rich people against poor people or poor country. It's not a problem about colonialism against the victims. It's not that. Venezuela is a underdevelopment country in Latin America who had a normal democracy, a stable democracy in the 20th century for a lot of years, more than 40 years.
when all Latin America had dictatorships in Brazil, in Argentina, in Chile, in Mexico even. Venezuela had a democracy. In the 60s, in the 70s, in the 80s, in the 90s, we had a democracy. And that democracy was built with oil, with the money that we received from the oil. And that oil was paid every year since 120 years ago for the United States. They were our principal business partner since forever. Even Venezuela was the first country to give more oil in the Second World War. We were part of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Venezuela had this system, but this system in the 80s and the 90s produced a lot of corruption, a lot of inequalities, and a lot of exclusion of the poor people in the 80s and the 90s. That system was a small, I say small because now it's big, but a small failure in that years, and that failure created a movement of populism and a movement anti-politicians, okay? A lot of people say politicians are bad guys, politicians are, everybody is corrupt, and we need a change. And that change was vote for a military who made a coup d'etat in Venezuela, and that military was Hugo Chavez. So in this moment, in the present, 2026, when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are talking about populism and about the strong leadership, the charismatic leadership, the disinformation, the propaganda, we already lived that process with Hugo Chavez 26 years ago. The same process. And a strong leader who promised revenge, to promise a big change, and in Venezuela they use the discourse, the narrative of the revolution, right? Hugo Chavez used the narrative of the revolution to talk against the old system and to sell the oil to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pay that oil with cash, with real money in real time, and with that money, Hugo Chavez built a huge system of propaganda. That's why he is like a charismatic leader with a lot of money to give to everybody in the world for a lot of years. And in the other hand, he had a narrative against the imperialism, against the United States. Was a little bit hypocritical, sorry. But that was the thing, and it worked for the international system. When I say that he had a lot of money, is that in the public budget in Venezuela, every barrel of oil only cost $30. $30 in the public budget internal. So if Venezuela produces oil, we sell it outside, and to the public budget only enter $30. So the oil was the international price in the 2000s, in the first decade of this century. The oil was in maybe $100, $80, $120, a lot of dollars. So the public budget only received $30, and the rest of the money was in the pocket of Hugo Chavez. And that money was from him, and he was using that for do interventions in other elections in Latin America, to pay to political parties in Italy, Spain, Portugal, even in the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or in London, when he was giving for free oil to the people and a lot of things. So that system was worse than the before. Worse than before, worse than the 90s, than the 80s. It was a system made with a lot of corruption, a lot of decisions to break the independence of power and to create a system of dependence for the poor people. All the poor people in Venezuela start to depend to the state, to the money to the state pay you and a lot of things. That system was a failure democracy.
And with Hugo Chavez, we had political prisoners, we had people shot in the streets, killed in the streets, we had judges in the tribunals who were later in jail because they took decisions that Hugo Chavez disliked, and even we had a monstrous case, a bad case, when a woman who was a judge, she took a decision with a person in a trial, Hugo Chavez in TV, he said, oh, this judge is going to be in jail 3 years, and this judge was, sorry, but this is really hard, she was raped in jail, he was abused in jail several times, even she had cancer in jail, and the state provoked these health issues against her. And she was used like a punishment against every judge in Venezuela. So the independence of the tribunal, of the justice system in Venezuela, died completely more than 15 years ago. There is a coincidence, a really strange coincidence, is that the price of the oil began to bring down in 2012, 2013, and Hugo Chavez died because he had cancer. So Nicolas Maduro took the power. Nicolas Maduro was a guy a confident guy to Hugo Chavez. And if you see all the graphs, the statistic about the economical in Venezuela, you are going to see how the state falling down in the next years, in the first years of the Nicolas Maduro's regime. So Venezuela lived in a process where we lost almost 80% of our public infrastructure, public budget, and that fall 80% minus in our internal product, that 80% is bigger than the falling down of Syria in war, Ukraine in war, and a lot of countries in war. And we didn't have any war. We had a government who has corrupt, and I'm hearing some, it's the translation, a lot of corruption, and at the same time repression, because Nicolas Maduro didn't have the money and didn't have the same charisma than Chavez. So if you don't have money and charisma, you only have guns. And that's why in 2014, 2017, 2019, 2020, the government shoot people in the street, detain several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rsons, and the repression was the new DNA of the system. So that's why in this moment, almost a third part of our population is living outside Venezuela. Almost 9 million Venezuelans left the country in 1 decade. That's a lot of people. 9 million is more people than Ukraine in war, is more people than Syria in war. We didn't have a war. Only we had a dictatorship with a socialist political way of administrate the economy, and at the same time, political persecution. And I need to explain this, and I have the time. I need to explain this. First of all, the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populist regimes, they don't have a sign, they don't have a color. You are going to find that in the left, in the right, in the far right, in the far left. The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populist regimes, they share experience, they share keys, they share recipes, because it works. It works. When you promise to the people a lot of fake things with the public money, you do populism, it works. When you use authoritarian things like the strong, the persecution, the jail, the torture to chase the dissidents, it works because you are strong enough. So in Venezuela, we have all this process, all this phenomenon, but at the same time, we can see a lot of traumas, a lot of victims, a lot of, you can show
the result, the consequences of the bad decisions, the bad governments, or evil government. First of all, Venezuela in this moment is the only country in all America continent who has an open investigatio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in The Hague. Korea is pa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 the court who are doing trials about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ggressions, and genocide. In this moment, they have an open case with Philippines, an open case with Palestine and Israel, an open case with Afghanistan. In all America, only Venezuela has an open investigation. That means that we have enough evidence to prove to the world that we have suffered crimes against humanity. Personally, in my case, I live an arbitrary detention and forced disappearance. I was kept and I was in a clandestine torture center, and I'm only a journalist. I am a victim, a survivor of torture in a clandestine center, and then the government, even when the people did a lot of protests in favor of me, even with a lot of people helping me, even with the Spanish government asking for my liberation, even with that, the government put me in a trial for 3 years, only to smash my life, only to affect everything in my life. And that thing that happened to me happened to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rsons. The past year, in 2025, we were fighting like civil society, like university students, like labor syndicates, human rights defenders, media who are fighting and working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The civil society organized, we were fighting against the dictatorship of Nicolas Maduro, and almost nobody cared about us in the war. Almost nobody. In Latin America, the governments of Colombia, Brazil, and Mexico, that are a lefty government, they were pro-Maduro. Even if they are democratic, because they win election, they are part of the democratic system, even with that, they support Maduro. And they did nothing to help us. We were fighting because we had more than 2,000 political prisoners at the same time in Venezuela. And in that political prisoner, we had more than 200 of children, boys and girls in jail, from 12 to 17 years old. A lot of them were tortured and were raped by the Maduro's regime functionary. And nobody cares outside Venezuela. And we were fighting like, hey, help us please, because they have these children kidnapped, and nobody cares. And the government of Maduro had almost 300 foreigners from 30 different countries. By example, my other country, Spain, in Venezuela, they have 25 political prisoners. Portugal and Italy, more than 20. Colombia, more than 50. Even Japan had 2 prisoners in Venezuela. Germany, 5. A lot of countries, France, United States, a lot of countries had hostage in Venezuela. Did you hear that in the news? Nobody cares. Nobody cares. The Maduro regime had more hostage than the Hamas in Palestine. More international hostage. And nobody cares, and we don't know why. We don't know why. And I can say you, because I wa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alking about this. I was in the United Nations talking about this. It was a public speech in the United Nations. In the European Parliament, nobody cares. Nobody cares. So, when in January 3, United States captured Maduro, a lot of people was happy. A lot of people was clapping, like, thank you. The problem is, of course, there is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rule, the international law. Of course, it's a viol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was a great violation that Nicolas Maduro had international hostage in Venezuela. It's an international violation that all the security system around Maduro, the bodyguards of Maduro, were 32 Cuban guys, Cuban agents. And that was real. The Cuban government received the ashes of the 32 bodyguards, Cuban. That's injurancy, that's colonialism, that's external control of my country. Venezuela, it's totally true that the Maduro regime had connections with the narco traffic, because in Venezuela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narco traffic and the state. In our case, it's the same actor, because they control the air routes, they control the ground routes, they control the borders, they control everything. So the military system are part of the narco-traffic system. And I'm talking about these things because Venezuela is the proof about what happened when nobody car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you think, oh, the Venezuelan problem is only for the Venezuelan people. When you think in that, you are forgetting, you are living outside the equation that the Venezuela's regime was not alone. The Venezuelan regime was acting with the cooperation of Russia, China, Cuba, North Korea, Syria, and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And also with groups, terrorist groups, like Hezbollah, ISIS, and others. So the Venezuelan problem, it was bigger than the same country. When you expel 9 million persons who are walking from the continent, who are knocking the doors of the people in the continent, in Chile, in Argentina, in Brazil, saying, hi, I'm living a humanitarian crisis, I am a refugee. When you leave that, you can prove that the Venezuelan problem is not only for the Venezuelans. It's a regional or war problem. But we are not the center of the war. But at the same time, the 3rd of January happened, Maduro and his wife were captured. Of course, we are happy with that, but the homework is not complete. The mission is not complete. Venezuela in this moment has the same system than before. It's a dictatorship yet. They has all their repression system like before, with the same guys, with the same jails, with the same torture center.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se people in power made 2 negotiations. They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bring Maduro to, like open and say, all right, take Maduro. And on the other hand, they negotiate with other actors like the oil companies, like Qatar, like some business people to say, we can remain in power and we can do a dictatorship, but a clean, like a money laundering, but a laundering of a dictatorship who can be accepted by the world. So that's our fight right now. We are fighting against a system who are trying to normalize itself and stabilize itself like an efficient dictatorship. In my opinion, that's not possible. You cannot be a dictatorship and at the same time be efficient. But in the world, you have a lot of different examples. Maybe Singapore, maybe the Middle East, maybe some countries, theocratical countries are in the Arabic axis. But in Venezuela, they has a lot of corruption. So the system is not stable, the system is not normal, because they rob all the money all the time. So that's our struggle right now. We have an afraid, and that afraid is to have the same dictatorship than before, but with the support of the oil companies, and not only the United States company, also the Spanish, the Italians, the French companies,
and the support of United States. And why? Why this idea? Because the Iran crisis was really awful. United States couldn't solve that problem in Iran. They couldn't solve the problem in Ukraine. They couldn't solve any problem. So they need to show Venezuela like an example of a successful, like, hey, we won, and this is possible. So that's our afraid in this moment. We are like, please never normalize us. Please, we need to support the struggle of the civil society in Venezuela because we want democracy. We were a democratic country. We know what is democracy. We are not Cuba. We are not Nicaragua, the other two dictatorships in the continent. We are a country with people inside and outside that love the freedom and needs the freedom. But alone, we cannot do it. And why we cannot do it? Because every time that we protested in the streets, every time that we made everything in the rule play, in the rule book of the movements, of the protests, we did everything, the government shoot us. The government killed people, the government tortured people, disappearance people, and closed media. So we feel that the playground of the democracy is not enough to us. We feel that the international rule system is not working to us. A lot of mechanisms failed us, like United Nations, like all the American State Association. A lot of people failed us, but at the same time, we are not alone. We are also learning from other experiences, learning from other countries, learning from other sensibilities in the world, and that's why I'm happy to be here in Gwangju. Learning what happened with you, what happened here, what were the mistakes, what were the successful, and what type of things we need to do to bring justice, bring democracy, and bring a real transition to the democracy in Venezuela. So that's why I'm really, really grateful to be here, and I'm completely open to the question. Thank you. 네, 아주 열정적으로, very passionately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베네수엘라 내부 시민들은 이 1월 3일에 그 마두로 납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으로 막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한. 근데 조금 내가 생각한 하고 좀 다르네 이런 느낌 좀 가지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 차베스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고 그 차베스 대통령이 1998년에 첫 선거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분명히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은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퍼퓰러한 대통령이었고 석유 국유화 과정을 통해서 빈곤 퇴치라든가 교육기회 확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차베스 정권 시절에 이 베네수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빈부 차이 격차를 줄였다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베스 시절부터의 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주로 포커스 둔 게 포퓰리즘인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극우에서도 포퓰리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극좌 그러니까 차베스주의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이 포퓰리즘의 뭐랄까요? early sign, 그 조기 사인. 그러니까 어떤 포퓰리즘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저거 좀 위험하다라고 좀 인지해야 할 그런 어떤 사인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차베스 시대를 어릴 때부터 이제 겪어 오셨으니까 그 포퓰리즘이 위험하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조기 사인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조기 사인을 봤을 때 저게 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조기 사인 뭐가 있을까요?
I believe I understand. Yeah, sure. Yes. First of all, I talk about populism and authoritarian regime because maybe it's my point of connection with everybody in this room. Because if I only talk about Venezuela, so it's too far away and maybe we cannot share some experience. So the populism, it's like a tool in the toolbox of the leaders that is really, really toxic. And why is toxic? Because you are abusing of the resources, you are abusing of your power, you're abusing of your limits, and you are erasing the limitation that the democracy needs. You are erasing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that the democracy needs. And that's a common thing between right and left in the populism toolbox. That's why I use my red flag, like, hey, if you see this, please share the experience because we need to stop it. So one of the common thing in this movement is the hate against the media, against the independent media.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o watch, to check all the time, to follow how the media are treated. How the media are receiving threats, how the media are working in this context. That's a common thing because, by example, in Latin America we have in this moment a populist system. Is El Salvador. El Salvador is really popular. And the president is really, really popular, more than 80% of support. And he won election, he won the re-election, he is really, really popular. But he say from himself, I am a pop dictator. And the people clap that, because he is putting in jail a lot of bad guys and that. He's not from the lefty movement, he's more right, not far right, but right, and conservative. But he is using the populism to break all the system. In fact, the re-election is illegal in El Salvador. So he changed the rules and he re-elected himself, and that's all. So that point is important, the media. Other thing that is important, is, we heard that in the Nepali presentation, and thank you for that, is the narrative combat, the narrative conflict. But in my case, when I work this topic, I always say we need to create system that put a price to the lies. It's not possible that we have politicians who lie all the time and nobody cares and nothing happens. We need to put a price. We need to put maybe naming and shaming, maybe a problem of popularity, maybe we need to create crisis for that people, because the lie in politics has cost. The people can pay with life, can pay with project life, can pay with a lot of things if the people in power lies and nothing happens. So that's important in our system when we fight against populism. And the other thing is the use of the public money, the use of the public budget. The populists say, I have a lot of resources, I can change things, I can use this money for the people, and we are creating new dependence in the people. You are creating more problem in the people when you are using the money in bad ways. That's why we need strong parliaments, strong institutions, and a strong check and balance system. So that's my last point, the protection of the institutions. And we have this problem. The democracy in some countries become in a system who are really boring or are really bureaucratic. So the new, not only the new generation,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at moment, maybe they are exhausted, maybe they are bored about the democracy. It's different from us that we want democracy. We are like hungry of democracy. We want a democracy to protect it. But when you go to some countries with a stable system, the people abandon the politics, and then a lot of mediocrity people took the power. Maybe the most narcissistic, the most problematic take the power. So we need to create antivirus for that. 그 포퓰리즘의 위험의 첫 사인이 미디어에 대한
뭐랄까 hate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you said that the hate against the media is one of the early signs of the populism. Yeah. And 그리고 제가 요 차비스모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이어서 드리면요, 선생님 발제문을 이렇게 쓰신 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차비스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를 이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차베스주의가 어떤 게 공적 자금, 퍼블릭 머니를 보다 이제 대중적으로 뭐 빈곤한 어떤 그 시설이나 혹은 이제 불평등 해소 이런 데 이제 쓰는 과정에서 이 포퓰리즘이 과하면서 collapse of democracy was happening. So you said that collapse of democracy is not attributed solely to Chavismo, but also to the accumulated failure of the pre-existing democratic system. So could you elaborate about, before Chavismo, what was happening? Yes, because before Chavismo, we had a system who were democratic, stable, with multiple parties, so the different person can share the power, but we create a problem with the dependence of the oil, because we are a monoproductive country. So we create a new type of citizenship that I call it rentism. Rentism. It's not the oil rent create rentism in the citizenship, because Venezuela is a country where you don't pay taxes. The state doesn't need to collect taxes to live, because the state is the owner of the oil industry. So we have a rich state and poor population. So the citizens are not strong enough. We don't have agency. We are extras in the movie. We are, like ethnographic in the country. We are not the spirit of the country. And that change, when you have a strong and rich state, break us, because they stole the citizen power. That's the problem. So you don't have businessmen, you have rent-seeker men who are trying to work for the state to receive money. You don't have citizens who are fighting against the state. You have citizens who are trying to connect to the state, to plug to the state to receive that type of money. So the rentism was the problem before Chavismo. But Chavismo take that, put asteroids, and create this metastatic system, like a cancer, where everybody depends of the state and everybody depends of the corruption to do it. 그러니까 그 표현이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은데요. Rich state and poor citizens before Chavismo.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부유한데 그 부가 적절하게 나눠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차비스모 같은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반대급부에서의 포퓰리스트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였죠. 근데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개혁 넘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포퓰리즘이 이 권위주의적이고 그 강한 리더십, 어떤 스트롱맨에 가까운 캐릭터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 민주주의의 과정이 상당히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석유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 얘기를 베네수엘라 얘기할 때 많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비스 시대에는 이 석유가가 다행히도 상당히 이제 오른 고유가 시대여서 그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이 마두로 시대가 되면서 그 폭락하는, 그래서 you showed me the graphic, right? After Maduro came to power, the economic situation falling down, the graphic you showed hours ago. 그래서 마두로 시대에 되면서 이 저유가가 아주 그 석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경제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가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bout 9 million. I saw the UNHCR put the number about 8 million something, but anyway, between 8 and 9 million people has to left. They are scattered in the region, in different countries in South America. So now I'm going to ask, they are forming diaspora community from Venezuela, right? And then what could they play the role
to restore the democracy in Venezuela. Because I think, you know, there are people, probably poor people, they left the country just because of the economic situation. Maybe some people probably like you or some political, you know, prisoner opponents, they left the Venezuela because they, not only just economic situation, but also political persecution. They might have very vocal and strong voices against the incumbent regime. So you have very different, you know, different spectrum of the diaspora from left to right, or, you know, probably middle center. So to sum up the question, what could they, the diaspora group, they can play the role? Yeah. That's a topic that we used to talk all the time, because when you have 9 million persons outside a country, it's another country. It's another, you know, like a power, a force of people, potentially force. So this is really, really important. The people who are outside, they are not disconnected of Venezuela, because everybody left the country not because they want. The people was expelled. The people was under persecution. The people was under repression. So the people left the country, but loving the country. We dream with Venezuela every day. We think in Venezuela every day. And the people, almost all the people that I know, everybody is doing plans. Some people are not going to come back, but they can send money to the family. And in fact, 25% of the families in Venezuela receive money from outside, and that's part of our economy. That money is important. But other thing is that we, because I'm part of that diaspora temporary, but we are learning other experience of democracy in different parts. A lot of people are in development country. A lot of people are in Latin American subdevelopment, semi-development country, and everywhere you can learn things. Even the poorest people in Venezuela who left the country because they're hungry, maybe they are in Peru and they are also poor in Peru. But in Peru, you can be poor and you can pay the price of the gas to cook. In Venezuela, you cannot pay the price of the gas to cook, because in Venezuela, to have the gas, you need to be part of the council of the Socialist Party in your favela, in your neighborhood, and you need to be a friend of the leader of the political party. And United Nations made investigation about that topic, and they found that sometimes the socialist leader in the ground of the Socialist Party in Venezuela, even they ask sex for gas in the poorest community inside Venezuela. Even they're asking for sex, for virgin girls, and awful things, because they have the power. They have the powers. So when you are part of the more poorest person in Venezuela, and you change that type of dependence from the state to go to Peru and be poor, but pay for the gas and you have gas, and that's all, you are learning how it's normality. You are learning how works a system, how works democracy. And even that small pieces of the thing create a different sense of citizenship and a different sense of what do you need to be a modern country. Because the dignity is the center of this discussion. The Chavismo movement made a group of things, a group of actions to attack the dignity of the people, to erase the identity, the value, the sense of self that you have like a Venezuelan. So the people resisting that, it's why you see people in the street, you see people protesting, you see people participating in elections, even when they have fraud. That's part of our identity, because we remain being ourselves. Right. So let me continue to ask one more about the diaspora. We have the lady named Maria Corina Machado, who got the Nobel Peace Prize last year. And
I saw a lot of interview of her by the Western media these days, and then whether she's gonna back home or not, and whether she's gonna be the new leader in Venezuela or not. Such discussions that they have, but she is not. Let me put this way. She's not chosen by the Trump, right? The Trump kind of endorsed the Delcy Rodriguez, the vice president of Maduro regime. So Maria Corina Machado, she eager to be back home, and she demand new election. So in that sense, do you think she has a really significant role in the future? She has a significant, crucial stance, position in the future in democratic Venezuela, or you might be aware of a lot of criticism of her as well, right? She's quite a right-wing figure, and she's from the conservative. She has a link with Israeli right-wing party, such a thing. That's a criticism on the one hand. But I also see that lots of Venezuelan people, they also see her as one of the alternative. So what do you see? What do you make of this? Yes, Maria Corina Machado is like one of the biggest assets that assets that Venezuela has to the change, to a transition. Because sometimes you have countries that need a change, but they don't have leaders. And Maria Corina Machado is a leader. That's not in the discussion. She is the biggest opposition leader in this moment. And why I say this? Because internally, the opposition made a primary election, and she won with 93% of the votes in 2023. And then in 2024, the government, the dictatorship didn't allow her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and she took a random guy, Edmundo Gonzalez, a random guy, nobody knows him, nobody knew him in that moment, and she raised her hand, and 70% of the country voted for Edmundo Gonzalez in 2 months. That's record. So she is the biggest asset here. And she is a phenomenon in the political world because she is not conservative. She is a traditional, she is a traditional liberal, a liberal in the scheme, left, right. She's a traditional liberal, but in a country when everybody is rentistic, when everybody is asking for the oil rent, she is saying, you need to work, you need to create. You need to create money, productivity, you need to do things, and the money from the oil is for other things. It's not to share with everybody. It's to the educational system, it's to a health system, but it's not it's not like the anesthesia for the society. That's a difference. Which is the point? In the campaign, she was talking about the family. She was talking about the reunion of the family in Venezuela. And she was talking about the family because almost all the family in Venezuela are broke because of the diaspora. So she was talking about the reunification of the Venezuelans. And outside, some people say, oh, family, that's far right. She is far, far right. But she's not talking about the traditional family. She is pro-LGBT community. She is pro-abortion. The Chavismo is against abortion. It's against, totally against, because they are militars. And she is all the time talking about liberty and freedom. And the other thing is Israel. Israel, in our case, is really, really complex. But the thing with Israel in Venezuela is that Venezuela was part of the countries who received the Jew community in the war. We received a great, great, great community of Jews under persecution in Europe. You have a Jewish community in Venezuela. Yes, and Chavismo expelled 4 of every 5 Jews in Venezuela. All right? The 80% of the Jews left the country in 15 years because Chavismo was against synagogues, was against Jews. They have anti-Semitic discourse in Venezuela, and they attack religious center. So Venezuela was part
of the protection of the Jew community. And that's our relation historically with Israel. To me, the mistake is to support Netanyahu. Netanyahu is a criminal. He's a war criminal. Netanyahu needs to be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der trial. But that's different to the support of the state of Israel. So we need to separate that. And in this case, and I want to close this, Maria Corina Machado and a lot of people in the position in Venezuela cannot elect who are an ally. Ally is everybody who wants to help. Because in our worst moment, nobody cares about Venezuela. So if Donald Trump and Marco Rubio help, or maybe other people help, she needs to pay back. She needs to say, all right, thank you, take my Nobel Prize, because we need help. So she is doing the things that she believes that are necessary to liberate the country. And it's a fortune that Donald Trump used Delcy Rodriguez and not Maria Corina Machado. Because in that sense, we can say Delcy Rodriguez is a pupp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not Maria Corina. And that's really great in this moment. Right, that's very interesting put. Delcy Rodriguez is a puppet of the United States now. Yes, and she treasoned Maduro. And that's really great to us, because we are fighting for real democracy. Okay, because of time limit, I think I jumped to the last maybe one or two questions, which is about the human rights issues. We shouldn't miss this issue. There was amnesty law, introduced by the Delcy Rodriguez last February, right? So could you explain a bit, like what's happening? The political prisoners, lots of political prisoners there, and then some of them released, but not all of them. So what's going on there? The United States ordered an amnesty law to the Chavismo, and they obey. They create an amnesty law, they publish that, and then they fake the law. And how was that fake? They release 500 political prisoners, and that's really great. There is a lot of friends of mine in that group. But then we have 500 more political prisoners in jail. Almost all of them are militaries, families of military. Even they have children who are families of militaries. The Chavismo use a method that is called sip and have. It's a Nazi method when they can put your family in jail because they are chasing you. And if you are part of the diaspora, if you are outside the country, they can keep your mother, your grandmother, your children, your small sister, and put it in jail. So we are better than in December, because in December we had double of the political prisoner. But in this moment, they are using the amnesty law to say, we did the job, and it's not complete the job. So what's the problem of the amnesty law? It's not real amnesty, because they are not recogniz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ey are not recognizing that they kept you and you were innocent. They say, no, you are a terrorist, and I forgive your sins like a terrorist, but you are a terrorist. So they are re-victimizing people all the time. It's not a real amnesty. We are not in the real path of reconciliation or a real path of justice, but we can release some people with this law. Right. Yeah, so okay, so we have to wrap up quickly. Just quickly, really last. I love to talk about Venezuela, but thank you. So could you just do less than 30 seconds? Could you talk about the one person, Victor Hugo Cuera Navas, who was Victor Hugo Quero Navas. Yeah, who was killed in the detention situation. Hugo Quero, he was detained the 1st of January of the past year, 2025. He went to visit her mother, and he was detained in the street only because he was white, because he looked like a United States citizen. And these people put him in jail. They killed this guy in torture. They killed, and then they disappeared. His mother looked for him for 1 year and a half, asking in every jail, in every tribunal, in every institution, and only the past week the government say he's dead. But they hide the corpse
the government hide the cause of the death, and the government are trying to not investigate what happened. Right, so but we like still- we have more cases, and that really, really awful to us. 오케이. 그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의문사 케이스가 폭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에 여쭈었는데 그 빅토르 위고 퀘라 나바스라는 분이 디텐션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9개월. They hide 9 months, right? His death. About nearly 1 year. Okay. A few months. 그러니까 그 여러 달 동안 이 죽은 사실을 숨기고 그 어머니가 계속 그 감옥에 방문하는데 그것도 말하지 않고 이런 그 좀 그 중요한 어떤 의문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여러 얘기를 좀 건들다가 많이 이제 매듭 못 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어떤 출발이 어떤 동기였건 이 어떤 포퓰리즘이나 어떤 권위주의의 어떤 선을 넘어서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이렇게 이제 침해되고 일단 의문사나 이런 정치범들의 석방이나 이런 문제에 좀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계속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뉴스에서 팍팍팍 터지는 뭐 마두로 납치라든가 이런 것도 볼 때 이런 내부적인 어떤 사건들도 같이 기억하면서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마치고 지금 플로어 퀘션 시간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걸로 마치겠고요. 우리 그 루이스 카를로스 디아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신 거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감사드리고 먼 길에서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루이스 칼로스 디아즈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가 돼서요. 지금 다음 세션을 위해서 잠시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4시 40분에 저희가 지금 3분밖에 남지가 않아서요.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 들어갑니다. 1번, 2번 체크할게요. 2번. 보통이 드셔가지고 그냥 드세요. 이거 뒤집어야 된다는데? 뒤집어야 돼? 네. 아니야 그냥. 그냥 얼른 들고.
저희 바로 지금 세션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e session will start now. Please take your seat. Don't go. Okay, 2 minutes. 1분 뒤에 시작할게요. 홍유정 쌤,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럼 저희 이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세션은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과 민주주의 위기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김희숙 전임연구원의 주대로 서강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유혜지 연구원님,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박진영 공동연구원님, 그리고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국제학부 박재현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남아시아의 국경 불안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제 그 오늘의 주제가 계속 안보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로부터도 국경 하면은 항상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동남아시아의 국경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캄보디아의 그 초국적 스캠 센터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여러 국가의 시민들이 연루가 된 그런 사건들이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영토 분쟁 문제까지도 수십 년 된 영토 분쟁 문제가 갑자기 이제 다시 크게 부상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겼는데, 이제 이런 그 국경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 국경이라는 것은 뭔가 완전하고 잘 닫혀져 있고 제대로 관리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초국적 범죄 경제가 이제 계속 양산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경이 결코 안전하지도 또는 완전하지도 않은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국경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세계화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됐다고 해서 이제 막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국경이 훨씬 더 강화되는, 국경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최근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국경에 대한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한때는 이제 비전통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국가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다시 비전통 안보가 아니라 이제 전통적 안보, 군사적인 문제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게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충돌의 장이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국민 국가의 문제야,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식의 문제 의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경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관련되어 있는 당사국들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촉발하는지, 민주주의 위기 문제를 촉발하는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 사태가 얘기하듯이 양국 간의 충돌인데 그것이 나중에 향하는 총구가 어디로 향하냐면 각
국가들의 국내 정치로 향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 공간이 점점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국경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특히 이제 이 국경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문제의 공간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담론들이 계속 그 힘을 얻을수록, 즉 안보화할수록 이제 국경 문제가 가리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 잡으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저를 잘 자제하는 거, 통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세션을 준비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통해 계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태국 쪽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쪽의 그 전문가들께서는 이 국경 문제가 이 해당 국가들의 이제 민주주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먼저 이제 유해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연구원님 모셔가지고 이제 태국 사례를 듣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캄보디아 사례는 이제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 연구소의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는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범죄의 공간이라든지 또는 문제시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 여기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그 borders divided, people connected 이런 문구가 있고, 한국어로는 국경을 넘은 시민사회 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남아시아는 국경을 넘은 시민사회 연대를 주장하기도 전에 이미 자연적으로 people이 connected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생태계를 만든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문제시하고 그 공간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그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의 국경을 다시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우리 서강대학교 박재현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바로 간단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연사님들의 발표로 넘어가고, 저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분씩 발표를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유예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2025년 태국 캄보디아 국경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안보 위기의 정치적 활용과 통치 기반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고 그 요약문에서는 제가 학술적인 논의나 기존 연구 검토를 별도의 절로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이 발표의 문제의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국경 분쟁이나 갈등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외교 갈등이나 그리고 안보 위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이나 영토의 문제는 단지 그 군사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권이나 역사 그리고 민족적 자존감과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도 이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그 대중의 감정을 더 쉽게 자극하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강한 동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경 안보 위기는 단지 그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국내에서 누가 국가를 지키는 주체로 인정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2025년 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 발생했던 국경 충돌과 갈등이 태국 국내 정치에서 그 군부와 보수 세력의 입지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경쟁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5년에 태국을 이렇게 정치적 불안정과 위기가 중첩된 시기, 복합 위기의 해라고 이제 규정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에 태국은 단지 정치적 불안정뿐만이 아니고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중첩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패통탄 총리가 그 국경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그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했던 통화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결국 해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후 구성된 그 보수 정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이끄는 과도기 소수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그 헌법 개정을 둘러싼 그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자 약속보다 더 일찍 의회를 해산하게 되면서 2026년 2월에 조기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총선의 결과는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 보수 정당인 품짜이타이당의 압승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그 아누틴 총리가 재집권을 해서 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25년 태국의 복합 위기의 상황의 중심에 바로 그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태국 국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간단히 그 갈등 왜 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과 전개를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 위기가 그 군부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고 그 결과로서 왕실, 군부, 보수 정당 이 연합의 정당성이 어떻게 재강화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그 기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그 불명확한 국경 획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태국 그 당시 사얌 왕국과 프랑스 식민정부가 이 태국 그 사얌 왕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을 이제 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이 당렉 산맥의 그 분수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7년에 조약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부속되어 있는 지도가 1908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부속서 1이고요. 그 지도에서 지금 분쟁의 그 씨앗이 된 프레아 비어 그 힌두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시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1953년에 캄보디아가 독립을 하자마자 태국 정부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사원을 이제 점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결국 1962년에 재판소가 이 프레아 비어 사원에 대해서 캄보디아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공동국경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이 문제가 여전히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2025년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촉발되었던 것은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월에 그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이 뿌라사따 무안톰이라는 그 사원들이 모여 있는 밀집 구역에서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이제 캄보디아 국가를 부른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있다가 5월 28일에 그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가 이렇게 접해 있는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6월 15일에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의 사실상의 지도자인 훈센과 비공식 통화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통화 내용이 6월 18일에 유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국경 갈등이 태국 국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핵심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4일에는 첫 번째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임시 휴전이 이루어지고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의 중재로 휴전 합의가 있었지만
이후에 12월에 또 큰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 양국 국경 분쟁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기록한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충돌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도 이런 국경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는 캄보디아가 이 프레아 비어 사원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충돌과 비교해 봤을 때 2025년의 갈등은 국경 전반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국지적인 교전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습을 포함한 고강도 군사 충돌로 발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민간 피해도 훨씬 그 규모가 커졌고요. 그 안보 위기에 대한 인식도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 국경 갈등은 그 국내 정치와 상호작용하는 정치적인 과정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단지 2025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안보 위기가 항상 국내 정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발표에서 이 그러면 안보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군부와 보수 세력의 정당성을 강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민군 관계 변화를 보면 이 2025년의 이 충돌이 태국 정치의 좀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이 문민 통제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조금씩 있어 왔는데 2024년 12월에 그 태국 해군 사령관이 정부가 승인한 그 해상 국경 협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 2월에는 그 태국 그 캄보디아 국가 재창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태국 그 정부와 협의 없이 그 제2군 사령관이 캄보디아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5월 총격전 이후에도 정부는 긴장 완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는 다르게 군은 그 강경한 태도를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국경 검문소 운영 제한과 같은 조치도 정부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부상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패텅탄 총리와 훈센과의 그 통화 유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더 크게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있었던 이 통화에서 태국의 패텅탄이 캄보디아의 훈센을 굉장히 친근하게 두 가문 간에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활용해서 외교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훈센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강경 대응을 주장했던 그 제2군 사령관을 사실상의 반대편으로 이제 지칭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서 결국 그 패텅탄 총리가 해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군부는 이 강경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를 하게 되었고요. 또 같은 시기에 왕실이 국경 지역에 방문을 해서 군부를 좀 지원해 준 것도 군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종합을 해보면 그 형식적인 문민 통제와 그 실질적인 군부 우위 사이의 간극을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군부의 강경 대응은 모든 곳에서 그렇겠지만 안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고
또 정책 방향 자체를 주도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후에 있는 담론과 여론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해시태그 정치라고 이제 명명을 해 보았는데, 군부가 그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민족주의 담론과 여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5일에 태국 그 육군이 이 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이제 해시태그로 내세우는데, 이 구절은 태국 국가의 한 구절이고요. 의미는 뭐 태국인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적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결코 겁쟁이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식 페이스북에 이 해시태그와 사진을 올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좋아요와 공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만 7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굉장히 6만 6천 건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면, 네, 이제 군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전투 준비 태세와 국민적인 결속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공군 그리고 해군에서도 이런 이미지와 또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태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아파건 끼야띠웡 왕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 그리고 희생의 이미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태그 정치에 곧바로 보수 정당도 적극 응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당시에 극우 인플루언서가 또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팔로워를 늘리고 또 지원금도 더 많이 받으면서 이제 국경 지역에 가서 국경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국경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극우 인플루언서가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여론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시간이 아직 없나요? 네, 그 태국의 대표적인 설문조사 기관인 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는 2025년 6월 15일에 발표가 된 것이고, 그 해시태그 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이 있을 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구호에 대해서 응답자의 거의 90% 이상이 지지하거나 강하게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결과는 실제 그 사회적 정서와 결합을 하면서 넓은 공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6월에 조사를 하고 7월 1차 충돌 이후 8월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군을 신뢰하거나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6월에서는 86%, 8월에는 95%까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8월에 거의 55%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외 인식, 캄보디아에 대한 인식도 눈에 띄게 변화를 했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교류해서는 안 되는 이웃 국가로 본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를 했고, 갈등 해결 방식에서도 강경 대응을 좀 더 정당한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군부의 국가의 수호자 이미지가 어떻게 강화됐는지를 조금 보면, 사실 태국 사회에서 군부를 국가와 왕실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보는 인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그 MZ세대와 진보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이 군부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국경 갈등 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흐름을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캄보디아와의 뭐 해상 공동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또 이 MOU 43호와 44호를 둘러싼 협상 자체도 부정하는 여론이 확대되는데, 특히 이 MOU 44호는 그 해상 유정 공동 탐사에 대한 것인데, 이번 달 초에 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의 이제 영향을 살펴보면, 아누틴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시 그 11월에 태국 역시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진보 정치인인 피타 림짜르낫의 경우에도 2023년 선거 유세에서 왜 우리에게 군대가 필요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었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2026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그 미국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는 다시 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발언의 허용 범위가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러한 상황이 안보 위기, 국경 갈등이 국내 정치에 미친 영향이 결국에는 태국의 전통적인 이 권력 연합, 왕실 군부 보수 정당으로 대표되는 이 권력 연합을 더욱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태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와주셨는데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전의 다른 양면 얘기를 좀 듣죠. 태국에서는 이제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상황이니까 이제 둘이 싸웠을 거잖아요. 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과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게 안 바뀌냐? 더 한 페이지가 이 태국에서의 국경 갈등이 태국 내에 다양하게 각축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 그 중에서도 군부와 보수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면, 캄보디아에서는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권위주의 세력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용되었는지, 특히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나 문제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가리면서 그것들을 덮으면서 덮는 역할로 이 국경 갈등이 이용되었는지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앞에서 태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도 이 국경 갈등이라는 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2025년의 국경 갈등은 영토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 정치에 이것들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라는 측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권위주의 정권이 30년, 40년 이상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세습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서 인권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5년의 국경 갈등은 그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모든 국민들을 몰고 가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캄보디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2025년 8월은 훈만회 수상이 집권한 훈만회 총리가 집권한 2년 차가 됩니다. 훈만회는 38년간 집권했던 훈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센 수상이 38년간 집권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그것을 정권을 물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년을 기념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제 평가들을 내놨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었으며, 뭐 인프라, 공항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길도 깔고, 항구도 만들고 이런 인프라 건설을 확대했다라고 이제 치적들을 강조했는데, 뭐 복지 정책도 도입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외신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다음에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사실 지금 뭐 많이 뭐 경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부패 심각하고 언론이나 야당 탄압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드러난 인권 지수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룰 오브 로 인덱스라고 해서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그 나라의 그 법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지수가 있는데 25년에 이게 거의 꼴찌 143개 평가 국가 중에 141위를 차지했고, 언론 지수는 180개 국가 중에, 이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나온 지수인데 180개 국가 중에 161위. 그 전해에 그 전에도 151위였는데 10등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 프리덤 인덱스를 보면 100점 중에 22점, 항상 23점에서 22점을 왔다 갔다 이제 완전히 거의 바닥 점수를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계속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사실 둔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는 5% 이상을 상회했다면 4%대로 떨어진다든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둔화가 될지 다시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경기가 한쪽은 괜찮아지지만 다른 한쪽은 회복이 안 되면서 경제에서 이제 약간 불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야당 탄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야당 해산이라든가 야당을 해산하고 이제 활동 못 하니까 야당 지도자들이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감되거나,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80명 이상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들에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정권에 대해서 약간만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잡아다가 뭐 4년형, 2년형, 게다가 선거권, 피선거권 평생 박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 언론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23년에 아들 훈만회 씨 집권하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조금의 비판이나 비평도 참아내지 않고 계속 그 언론사를 문을 닫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언론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사이버 스캠 센터죠. 그래서 이제 연간 200억 달러가 좀 안 될 거다. 이게 GDP, 공식 GDP의 최대 60%까지 잡거든요. 그래서 초거대 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카지노 단지를 배경으로 이 사이버 스캠 센터를 통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또 하나 거기서 사기 자금을 세탁하는 허브로 계속 이용이 되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적인 노동, 뒤로 안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예노동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이버 스캠 센터가 정권과 국가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토는 훈센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사소카는 지금 현재 내무부 장관이고 이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핵심 엘리트들이 이 돈 세탁을 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스캠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이름을 걸고 있거나 아니면은 창립 멤버이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견 네트워크, 이 범죄 후견 네트워크와 정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속에서 범죄 수익이 정치 자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후견, 정권의 재창출에 계속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과연 범죄 센터를 없앨 수 있을까? 정부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범죄단지 단속하는 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몇백 개를 200개를 단속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고위층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 고위층은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특히 그 전까지 계속 문제가 쌓여오다 2024년부터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슬슬 되기 시작하면서 25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완전한 스캔들이 되면서 이제 캄보디아가 집중 타격을 받는데 특히 한국에서도 작년 8월에 이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하면서 스캠 댄스에 사망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 관련한 뉴스가 틀면 나오고 거의 매일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 기업들, 개인들을 타겟으로. 그리고 대외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제 실질적인 대응으로 사이버 스캠 센터를 계속 조직을 적발하고 올해 4월까지 250 센터를 적발했다. 거기서 이제 13,000명을 추방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내리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부 고위직이나 정재계 엘리트와의 결탁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은 미지수인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내부의 정치적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사이버 스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분쟁이라는 건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정부로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국경 분쟁의 역사에 관해서는 아까 태국에서 이제 얘기가 잘 들었으니까 별로 할 얘기는 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캄보디아 상황에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100만 명 이상이 그냥 귀향을 합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아까 태국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협상하거나 같이 일할 수 없는, 얘기하거나 대화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전의 문제가 생겨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일하기 어렵고 하니까 대거 귀국을 하면 100만 명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거의 이제 실업 상태가 되는 거고 경제 문제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강경 발언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거가 정부가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캄보디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싸하고 호재가 벌어진 거죠.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됐었어.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정부는 외교와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단호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수호자로서의 정부, 수호자로서의 훈센 정권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훈만의 총리는 국제법적 분쟁 해결이나 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 프레임, 그 이미지들을 계속 가져오게 되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민족주의 동원과 내부 결속을 통한 전략을 병행하게 됩니다. 특히 6월 18일 날 15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들 깃발 들고 마치 for peace, together for peace 해서 우리는 피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피스라는 표현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장군들, 국경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사진들이 이제 이런 평화행진이라고, 솔리다리티 마치라고 하는 이 행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국경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훈센 전 총리의 가족들이 이제 분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훈센 같은 경우는 아까 통화를 유출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이 사람은 전 총리예요. 지금 현재 공식적인 건 상원의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전히 외국 총리가
태국 총리가 전화해서 삼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 잘 해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최상위의 권력, 최상위의 결정권자, 정책 결정권자, 외교와 정책 결정권자이라는 이미지가 훈센 총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훈마넷은 장남이면서 총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훈마니트는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군사적인 모니터링을 했었고, 훈마니는 부총리인데 여긴 세 번째 아들인데, 아까 말했던 그 대규모 1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그 솔리데리티 마치 연대 행진을 조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나 군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모금 캠페인을 대규모로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여론들이 조직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민족주의 전쟁이라고 해서 해시태그, 그래서 보이콧 타이 프로덕트, 타이 생산품을 보이콧하겠다. 크메르 러브스 크메르. 그래서 애국주의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국 내 반 캄보디아 감정이 고조되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시위와 이런 온라인 담론과 오프라인 시위가 결합이 되면서 상호 촉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분쟁 시기 야당하고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반애국적인 반역자들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절대 뭔가 언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하는 제 친구들도 그 캠페인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보기에. 그리고 야당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하고 검열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경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기자 2명이 구속당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분쟁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세습 권력을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캄보디아가 다 이익만 본 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주노동자 대거 귀국하면서 캄보디아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송금, 이주노동자들이 가져오는 송금들 다 끊겼고, 이주노동자들 다 실업자 되는 거고, 아까 또 태국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경지대에 있는 섬 지역이거든. 섬 지역에서 그 석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가 깨진 거죠. 이거는 캄보디아에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취약성이나 부패, 인권 침해 등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다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이렇게 위로 덮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또한 배타적인 민족주의 확산으로 태국 캄보디아 간의 이제 관계가 해쳐지는 것도 이제 큰 문제로, 그 이후에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태국에 가게 될 텐데 이제 그게 상흔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장기적인 정치 안정이나 뭐 훈센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훈센이 지금 상황 노릇을 하면서 상황을 통제해주고 있는데 훈센이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훈센이 사라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인권이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요구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다음에 경제 발전의 문제, 그다음에 대외 관계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저네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깊은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15분의 시간 동안 이제 빠르게 페이스감 있게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개월 정도 이제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장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만난 사람도 많고 이제 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본 장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이야기를 이제 발제문이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을 토대로 그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그들을 이해하려는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생각보다 한국어가 서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발표문을 다시 정리해서 적어왔어요. 그래서 살짝 뚝딱거리더라도 이제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오네요.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시작하고 싶은 얘기가 이곳에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들이 있다. 라고 제가 인터뷰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인터뷰 참가자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분이 사실 이 말씀을 해주신 맥락은 미얀마 산주 국경지대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맥주를 저한테 따라주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때 현장 연구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볼장다분 지금은 온갖 복잡한 것들이 서로 뒤섞여 있어서 선과 악을 쉬이 가늠하기 힘든 국경지대 민낯을 이제 비교적 어린 그 연구자에게 미리 이야기해 준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미얀마 국경지대는 불안정성과 범죄가 집중된 공간으로 규정이 되고 또 지역안보 담론에서 핵심적인 문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또다시 이제 격화된 내전으로 불안정해진 그곳은 불안정함을 악용하려 하는 국제범죄 조직들이 활개치는 지역이면서 또 국제범죄 행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이제 범죄지대라는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국경지대는 단지 범죄장으로만 기능해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더 나은 미얀마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의 터전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버마족 중심주의의 소수민족 탄압으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는 사람들, 군부 독재에 맞서 더욱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얀마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권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또한 미얀마 국경지대를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자유와 범죄, 폭력과 저항이 공존하고 중첩되며 한데에 이제 버무려진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국경지대가 지니는 이제 고유한 무법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 먼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국경지대의 범죄와 저항 운동은 무법성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존하고 중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것은 국가 통제력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국경지대는 국가 심층부, 이제 서울 또는 이제 광주와 같은 심층부와는 또 다른 가능성의 범위를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통제력이 한계에 다다른 국가와 또 그리고 국가 통제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뒤엉켜서 국경지대 특유의 이중성 가득한 행위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학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이러한 국경지대의 이른바 이중성은 국가 통제력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토의 전체를 일관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부 또는 이제 국가의 통치기관을 탈취하는 세력이 움켜진 국가 통제력은 중심부에서 주변부, 퍼리퍼리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그라데이션 형태의 통제력 투사를 보입니다. 도시 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이제 투사할 수 있지만은 점점 국경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국경지대는 자연스럽게 양국의 통제가 취약하게 작동하는 공백지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 국가의 감시와 규칙이 완전히 투사되지 못하는 국경지대의 특성을 말 그대로 이제 법이 없는, 법이 부재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부재한 무법성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무법성은 그에 걸맞은 고유한 규칙과 행동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토양에 따라 과일의 맛과 모양이 변하죠. 그런 것처럼 무법성이 짙게 드러난 환경에서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역시 그 환경에 당연하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제 반복된 경험 그리고 반복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축적시키면서 그 공간에 적합한 무엇이 가능한지 그 범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그 카페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를 맞는 행동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이제 안전한 행위로 인식이 되잖아요. 무법성 짙은 국경지대에서도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 지갑을 어떻게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네, 이런 것처럼 무법성 짙은 국경지대에서도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희미함에서 비롯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지를 재구성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합니다. 범죄와 저항은 무법성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 공존하고 중첩됩니다. 무법성이 짙은 환경은 국가 심층부와 다른 가능성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국경지대 무법성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 권력에 보다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국가 통제력 속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 국가 권력의 강력한 탄압을 받거나 국가의 그림자 아래에서 비밀스레 움직여왔던 개인과 집단들이 국경지대에서는 보다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고 또 국가와 비등하게 경쟁 가능한 역량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국가 심층부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들이 국경지대로 유입되는 현상을 낳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국제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와 저항 세력들이 어떻게 국경지대에 모이게 되는 그 국경 유입 사례를 이제 같이 이제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그 태국 미얀마 국경을 따라서 형성된 범죄자 단지들은 강화되는 국가가 통제력을 피해서 더욱 느슨한 통제의 공백지를 찾아 이동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스저장을 포함한 여러 이제 범죄 집단들은 미얀마 국경지대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2016년 전까지는 필리핀, 그리고 2019년 전까지는 캄보디아 등에서 먼저 활동했습니다. 2016년에 필리핀, 중국 양국의 이제 그 공동 단속이 시작되자 이 사람들이 아차 하면서 캄보디아 시아누빌로 옮겨간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9년, 19년에 캄보디아 정부가 똑같이 중국 정부와 공동 단속을 시도하자 이제 또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미얀마에서 친군부 성향의 국경 수비대와 공동 투자하는 등의 활동으로 국경 범죄 단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범죄 조직들은 국가 규제의 압력이 강해지자 이들의 범죄 활동이 가능성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국경지대로 이동한 것이죠. 범죄 단체들이 국가를 피해서 국가 통제력이 약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은 미얀마 반군부 저항 세력이 국경지대로 대피하는 모습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은 미얀마 버마의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국경지대를 기반으로 한 무장 투쟁을 이어왔고요. 또 이제 태국 미얀마 국경을 넘나들며 보급, 신병 모집 그리고 전투를 수행해 왔습니다. 치앙마이 좋아하시죠? 저 치앙마이 정말 좋아합니다. 또 치앙마이 근교의 그 삥룽, 매홍손 같은 이제 국경 도시들은 이들의 후방 거점이자 외부 연결망을 제공하는 핵심 공간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또 이들뿐만이 아니라 양곤, 등의 도심에서 군부의 유혈 진압과 체포 위협을 피해 탈출한 학생 운동가들 역시 국가 통제력이 약하고 국가와 대립하는 경쟁 세력이 존재하는 국경지대로 향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경지대에서 활동가들 그리고 반군 전사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모두들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도시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나 시위에다가 죽을 뻔했다. 한 다음에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국경지대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저항 세력을 찾아가지고 국경으로 와서 무장 투쟁을 하고자 왔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피신 또는 탈출이었던 것이죠. 이들 모두 안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 무법성이 짙은 공간을 선택했고 근접한 이제 그 무장단체에게 연락해서 탈출 경로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이들 또한 국제범죄 조직과 동일하게 국가 권력에 밀려 통제력이 약한 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페이스감 있게 좀 더 이제 논의를 범죄에서 벗어나 제 전공 분야의 이제 그 저항 세력을 좀 옮겨보고자 합니다. 국경지대 무법성을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크게 3가지 아니면 2가지 반을 짚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법성은 국가의 통제권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국가는 이제 비국가 핵인자들을 국경지대에서 감시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통제를 하고 얼마나 감시할 수 있을지를 그곳에 있는 행위자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상을 하고 난 이만큼만 할게, 너가 이 정도는 해줘 정도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국경지대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자들은 원래라면 국가가 독점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암묵적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수민족 반군들이 활동구역 내에서 아동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사법 시스템과 치안 행정을 이제 운영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다년간 징집해서 군대로 끌고 가는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국가와 국경지대 행위자가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반군부 저항전선의 한 축인 KIO, 까친 독립기구는 미얀마 군부와 공식 협정을 맺고 미얀마 군부의 북부사령부 영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제 지역, 까친준의 광범위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둘이서. 두 번째로 국경지대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구칙과 가능성이 국가 심층부의 것과 다르게 구성되고 작동합니다. 무법성 위에서 비교적 유연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가능성과 불가능을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법지대, 국경지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이권에는 모든 행위자들이 그 형태와 성격과 관계없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를 하면서 직간접적인 이득을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의 이제 그 스캠 단지 아니면 마약 산업들은 미얀마 군부와 친군부 무장단체들의 묵인 또는 비호 아래 유지되어 왔죠. 이러한 인권 침해와 그 지역 안보 악화는 국가 심층부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지만은 국경지대에서는 전략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용인이 됩니다. 또 개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폭력을 통한 상호공존입니다. 연방 민주주의와 소수민족 해방을 이제 그 위한 저항 세력들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쉬이 용납하지 못할 다양한 행위들을 이제 그 감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제가 KIO 장교들을 이제 그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젊은 장교 중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조로 총을 쥔 자가 제일 강하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 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주는 사례겠죠. 그 이유는 힘은 국경지대에서 폭력 행위를 통한 협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기에선 전투도 행위자들 간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책임을 협상하는 과정을 활용이 되고 잘 조련된 군대와 탄약은 이 협상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이제 그 리소스로 그 사용이 됩니다. 많은 이제 그 행위자들은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대결 구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전략적인 이득을 공유하는 행위를 하면서 서로 긴밀히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무력 충돌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은 국경지대에서 행위자들 간의 협상 방식으로 소비가 됩니다. 일례로 한 고위장교는 반군 고위장교는 군부와 전투를 하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가 이제 30명, 50명 사상자를 내면은 걔네들이 먼저 우리한테 카톡을 보낸다, 메시지를 보낸다. 전화를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제 슬슬 이제 그 말이 풀리는 이제 그런 매개체로 전투가 작용한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농담처럼 이제 웃었습니다. 이제 그 전투는 그러면 대화를 아주 술술 잘 풀리게 하는 이제 그 매개체가 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는 폭력과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대한 공동체로 자리합니다. 국경지대의 무법성으로 생존하고 번성하는 저항 세력들은 미얀마 군부와 사실 대립하면서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한국가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은가? 이게 정말 맞나? 라는 것들이 같이 혼재되고 산재돼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저항 세력들은 국가의 통제력이 다하는 공간에서 교육, 보건, 개발과 같은 국가가 응당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저항은 물론 당연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수민족 반군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저와 인터뷰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사용한 단어는 민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막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도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민중을 위해서 이제 행했고 민중을 우선하는 이제 행위였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또 더해서 이곳에는 저항 세력들을 구성한 개개인들의 희생과 노력이 더 나은 미얀마를 위한 희망을 지탱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반군들과 함께 의료봉사를 위해 위험한 산간오지로 떠나기 위한 의료 청년들이 있었고, 또 혈청이 부족한 국경지대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순번을 짜서 교대로 헌혈하는 의료인들이 있었고요. 또
굉장히 인상 깊게 전라북도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다가 민족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국경지대를 지지대 삼아 더 나은 미얀마를 위해 투쟁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짧게 하고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복잡한 국경지대를 그저 우리 편한 대로 흑백 논리로만 보는 것이야말로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연장하고 악화시키는 행위다라고 짚고 싶었습니다. 그곳에는 흑백이 아니라 짙은 회색과 덜 짙은 회색이 존재합니다. 그 회색을 아우 이거 더럽다, 난 이 회색탕에 손 안 담글래 하면서 뒷걸음치기에는 그곳에는 해방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는 개개인들이 그 회색탕을 의지하면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 정치적 질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염의 하제팀말에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까먹었는데 발표자분들께서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무사히 플로어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질문이 있지만 제가 아까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플로어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발표자들께 이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국경지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상당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저도 이제 혹시 시간이 남으면 조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나연필 국장님. 이 국경 분쟁이나 평화에 관한 얘기보다 오히려 이제 K 방산이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식으로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태국에서는 한국이 정말 동맹국이다라는 얘기들도 뭐 많이 있다라고 유튜브에서는 막 엄청 떠들고 캄보디아 쪽에서는 또 반대로 한국이 태국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반항 감정도 높아졌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이주민들은 국방부 앞에서 그 한국 정부가 태국에 훈련기를 팔았는데 태국이 그걸 군사용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캄보디아 양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한국산 무기가 사용된 거와 관련돼서 정말로 태국 국민이나 캄보디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를테면 뭐 그런 말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정말 궁금했고,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양국의 정치적 동학에서 뭔가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뭐 조금 더 연결하면 그 사이버 스캠 범죄 관련돼서도 어쨌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반항 감정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랑 협조해서 계속 스캠 범죄 관련된 단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한국산 무기가 충돌 과정에서 활용되고 그에 대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는 아는 바가 없고요. 혹시 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이 한국산 무기가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에 혹시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Me or he? I think he knows. Let him answer.
Okay. My name is Pandit Chandrajanakit. I'm an associate professor from Chulalongkorn University. I have heard that Thai army got some weapon from Sweden. Of course, the Klippen is kind of used widely, including F-16. And from some sort, people say that the Thai army bought some weapons from Korean government as well. So we are on the way to negotiate to buy more from Korean government. That's so far what I heard. I'm not sure I answered your question or not. 네, 우리 그 나연필 국장님 항상 전문적인 질문을 던져주시는 바람에 발표자들이 잠깐 당혹스러웠지만. Hello. I would like to share something about the borders conflicts, either in Cambodia or Myanmar, because like we work to support refugees along the borders, and also the conflict in Cambodia also is like it seems like the. What Yeji, right, want to emphasize that how the military to like control the situation at the borders and during the conflict times, and then what we see the consequence is like is go beyond that thing too far until now. We think that the new elite, led by Phumche Thai parties, also utilize also maybe our fame, our form during the conflict at the Thai-Cambodian conflict that time. So until now, it's like they fully authorized to elections because people also like, there's a way they get like popularities among the nationalists. And then like now they get like, how it says, overwhelmed elections. And then what happened now is like they changed so many laws in Thailand right now. The law replaced the civil society. Especially we have the law for unites the communities, the deed and the land owners. Now they change so many things. Also they against changing the constitutions. Whatever happened, we think like they are allied with each other between the new elite group and the militaries. They are all together. And now now the consequence is going really bad in Thailand now. And also when we talk about Cambodian as scammer, I can say that actually I have some friends who working in Cambodian, in the scammer side. It's a secret now, I have some friend. And then he told me that after the conflict with Thai and Cambodian, the power over there is changing. They say before that they are, how do I say, they are under supervised by some officer in Thailand, police. But now it's like this power changing to the new persons. So right now the scam operation in Cambodia quite suspended. But he says when the new power is coming over there, it means the new scammer will run again. So it's now the shift of the power over the scam center in Cambodia also. So it seems like, I think many issues on one border issue. No? If you study there, I think you will understand. They have so many things happen at the borders, and there's no theory to understand everything. No? But first of all, I have to thank you, all of you, to study there. Because for me, when I try to talk with Korean about the situation at borders, it's quite really difficult for me to try to tell them everything what happened. So now I'm really thankful, and then you will be like speak out for us about the border conflict, what happened there. No? Like Korean, you have more understanding on this. It's not a question, just sharing. Thank you. Come.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또는 아니면 좀 더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국경 분쟁 문제가 사실 그 국내 정치로 총구를 향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에서 근데 사실 그 안에서 계속 민족주의가 태국에서도 그렇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고 민족주의가 그 뭐랄까 양분 역할을 하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대중들이 위에서 정부가 또는 군부가 동원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대상들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 군부의
그 동원에 또는 정부의 캄보디아 그 권위주의 정부의 동원에 대중들이 응하는 걸까? 응해서 그들이 벌이는 캠페인에 응해서 뭐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또는 뭐 군대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까? 저는 이제 이 발표문들을 보면서 그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는 태국에 갔던 100만 명이 넘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귀환해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들은 사실은 국경 분쟁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들이 오히려 군부가 부추기고, 아니 그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그 국경 분쟁에 동조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굉장히 기이한 현상들이다. 그리고 이건 사회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근데 국경 분쟁을 생각하면 그게 민족주의와 결합이 안 되는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거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와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뭐 중국은 한 조각도 작아질 수 없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모든 그 주변 국가를 다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족주의하고 강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국경 문제는 어디서나 민족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특히나 2025년에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서는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하고 연결되는 것을 부추기고 계속 부채질했던 내부 세력들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 그다음에 태국의 군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침 그 두 세력들이 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내부의 정통성의 내부 관리의 문제나 그 인권이나 민주주의 위기 문제가 계속 이제 솔솔, 그리고 뭐 그 사이버 스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솔솔 문제가 계속 됐었던 거고, 태국 같은 경우는 군부와 보수 정권과 그다음에 군부 보수 정권 왕실 한 축과 그다음에 문민 정부 간에 갈등들이 있었고,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의 싸움에서 이 군부 그 국경 갈등을 알뜰하게 이용해 먹은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증폭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상황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더 전면적으로 번진 것도 있었고 더 크게 번진 것도 있었고 그럴 거라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 피해자 본인들이 이제 그 국경 갈등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하나 그 과정에서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게 태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아니면 내 주변에 내 동료가 공격받았다. 태국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태국은 적이고 공격해야 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우리 정부는 맞다. 라는 흑백 논리로 갇히게 되면 캄보디아 정부의 그러한 전략들, 그다음에 정책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 주머니가 비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100만 명이 굉장히 또 이제 실업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태국에 갔더니 나를 공격해. 근데 캄보디아 왔더니 우리 정부가 나를 보호해 주겠대. 그러면 나는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또 박진영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런 민족주의적인 담론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태국의 진보적인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와 시민, 국가와 국민을 나눠서 생각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시민들과 연대를 해서 이 전쟁을, 충돌을 이제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과 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그런 과정들이 없었을까 봐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심지어 피타마저도 군대를 그렇게 군대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한 걸 사과한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아무리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그것이 이제 시민사회 공간을 계속 이제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사회 간의 국경을 넘은 연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I'd like to congratulate all the panelists, and I think it's very excellent research on the field, and that gave us many insights from the Thai perspective as well. I think we agree on that, and also I like to call attention to the idea of the competing between the superpowers in the region, and we have witnessed the China intervention in the region, as for Myanmar, the government funded Myanmar government to hold a general election as well. Also, the conflict between Thai and Cambodia dispute. I think that is a very big issue because it creates tensions between not only the military groups, but also the tensions between Thai and Cambodian as well. We are relatives. We cannot leave our neighbor behind, right? Myanmar, Laos, Cambodia are good neighbors, and we live good before, but the broader tensions brought many issues. As you may observe that the scammer actually running back and forth between Cambodia and the border between Thai and Myanmar. They're running around. So this is not only like between the two parties or bipartisan problem, but rather it's international problems. And also what contributes to the hazardous in the region is also the plantation of the giant company, over the idea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the region. And that related to, of course, we cannot leave China behind, because China is really something in the region. We witnessed that the recent elections in Thai and Cambodia, and every time we have witnessed that every time Cambodia will have a general election, the ruling party always arouse the border dispute between Thai and Cambodia. So actually, I would say the latest war between Thai and Cambodian actually benefit the two ruling parties from the two countries. They exploit the victory by using the lives of Thai people and Cambodian soldiers and the livelihood for the people along the border. And as for the scammer, I think this is a very big issue, because we skeptic about the China government's relations between these groups on the one hand, right? Just recently, the Thai government accidentally caught a Chinese national who got an accident, the road accident, and we found that he accumulated a lot of weapons. And we don't know what's going on.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might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se interventions and the traffic. As I mentioned, not only Thai and Cambodia or Thai and Myanmar, but rather the whole region are in chaos. Right? That's what I want to raise. Thank you so much. Yes. 사실은 중국 문제도 되게 심각하죠. 지금 그 국경지대 문제에 뭐 백그라운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배후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중국하고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 국경지대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 간의 힘의 불균형, 특히나 이제 이들 세 국가들이 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까 박지정 선생님께서 중국은 아니 선생님 그랬나 한 평의 땅도 한 줌의 땅도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게 아니라 중국은요 요즘에 미얀마 국경을 계속 야금야금 이제 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경이 미얀마 쪽이 좁아지고 이제 중국 쪽이 자꾸 넓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사실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특히 미얀마와 중국 국경 지대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초점을 좀 더 이쪽에 집중을 시켰는데 아무튼 이게 중국이 그냥 배후일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들 국가들과 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더 주시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마치긴 하는데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 플로어에서 의견 주신 선생님들의 이야기까지 다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 이제 국경 문제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뭐랄까 건강하게 풀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 국경을 계속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박재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국경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특히나 동남아시아는 이 국경 지대가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공간을 조금 더 그냥 회색 지대이지만 훨씬 더 건강한 회색 지대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국경 지대를 무조건 이제 문제의 공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훨씬 더 어떤 대안적인 정치 공간, 뭐 그런 가능성의 공간으로 또 사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플로어에서도 많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션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자장으로 말씀해 주신 김일석 선생님과 유해지, 박진현, 박재현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하신 리시버 통역 기기는 나가는 길에 등록 데스크에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셉션 1층 리셉션홀에서 만찬 네트워킹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국내외 활동가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포럼은 이곳에서 9시 15분 다큐멘터리 상영회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세션은 10시부터 시작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